그래 미끼를 써야지. 어미 인어의 미끼는 새끼야. 사람이 지 자식 챙기는 거 못지않게 어미 인어도 자기 새끼를 챙기거든. 새끼를 잡으면 어미는 무조건 나타나지. 제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놔도 어미는 결국 새끼를 찾으러 온다네. 그렇다면 결국 새끼를 먼저 잡아야겠군요. 바로 그거지. 인어 새끼는 말이야. 암컷이든 수컷이든 고양이처럼 호기심이 많아. 특히 구슬처럼 생긴 동그란 것들이 달그락거리면 사족을 못 쓰지. 만져보려 덤비지. 주위에 사람이 있건 없건 그것에 정신이 팔려 버린다네. 오죽하면 옛날에 보름달 뜬 밤바다에서 인어 새끼가 달 구경하라고 고개를 내밀었다가 잡혔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겠나. 인어에 대해 거침없이 얘기를 쏟아내던 공영감이 멈칫하며 말을 멈추더니 우물거리듯 한마디 더 붙였다. 조목조목 어찌 그리 잘 아는지 궁금하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가 내가 자네보다 훨씬 오래 살지 않았나. 사람이 이날을 먹으면 얼마나 살 수 있어? 덕무가 물었다. 공영음의 얼굴에 비릿한 웃음을 떠올랐다. 물을 줄 알았는데 표정이었다. 얼마나 먹느냐에 달렸지. 영실이처럼 한 방울만 먹으면 한 며칠 더 사는 거고. 공영감은 재차 말을 멈추고 덕무를 지그시 바라봤다. 덕무는 자신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아는 것만 같은 공영감의 눈초리가 메스껍게 느껴졌다. 얼마나 먹고 싶은데. 내가 먹을 게 아니오. 영실이한테 먹일 거지. 아무렴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공연감이 비아냥거리며 답했다. 혼자서 반마리쯤 먹으면 인어만큼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더군. 인어만큼이라면 천년쯤. 덕무는 공연감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믿기지 않더라도 의감도를 찾아 길을 재촉해야 했다. 그것이 딸을 위해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믿으며 존재의 유무조차 알 수 없는 인어를 잡기 위해 덕무는 새벽바다를 가로질렀다. 3장 그물에 걸리다. 마을로 돌아온 공랑은 병약한 어머니와 허기진 동생들과 둘러앉아 새끼 인어로부터 받은 황어를 구웠다. 생선 굽는 구수한 냄새가 연기를 타고 온 마을을 퍼져나갔다. 아직 파도가 높아 배를 띄우지 못해 물고기 구경을 못한 지 어언 달보가 넘은 터 간만에 생선 굽는 냄새를 맡은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공양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이곳이 동해의 부족 마을이었던 시절부터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 조씨도 있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 큰 고깃배를 가지고 있었기에 마을 남자들은 그 배를 얻어 타기 위해 조씨를 우두머리로 대접했다. 싫든 좋든 조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의견을 따랐다. 옛날 같았으면 부족장 노릇을 하고도 남을 위치였다. 조씨가 괄괄한 목소리로 공랑을 가르쳤다. 온 마을이 굶는데 너는 물고기 여러 마리가 어디서 나서 굶느냐. 해안가 계곡에서 만난 아이가 주었어요. 그 아이가 누군데 물고기를 주었느냐. 산신령이라도 된다더냐. 공랑은 동굴 속 호수에서 만난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행여나 지어낸 이야기라고 할까 두려운 마음에 미주알고주알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짚어가며 최근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서씨 할머니 말이 전부 맞았어요. 할머니는 혼잣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곧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한 거였어요. 그 말대로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조씨가 윽박지르듯 말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바다가 절벽 바위틈 사이에 동굴이 있고 그리로 들어가서 1000걸음쯤 걸어가면 산보다 더 큰 호수가 나오는데 추자를 뿌리고 풀피리를 불었더니 물속에서 아이가 떠올라서 걔가 꽉 물어오도 생선을 물고 와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이냐? 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고 험상궂은 얼굴로 변한 조씨의 기사에 주눅든 공랑이 기어들어가는 소리에 답했다. 헤엄을 얼마나 잘 찼길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온단 말이냐. 그 아이가 산신령이라도 됐냐. 물고기를 훔쳐놓고 둘러대느라 황당한 이야기만 쏟아내는구나. 바른대로 되거라. 어느 집에서 훔친 물고기더냐. 빈정거리며 문초하듯 쏟아내는 어른들의 질문에 공양이 다급하게 말했다. 인어라고 했어요. 서씨 할머니가. 짧은 순간 마을 사람들은 말문이 일제히 막힌 듯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조씨가 입을 열었다. 분명 서씨 할머니 말로 그 아이가 인어라고 했겠다. 극심한 추위와 자연재해에 시달리며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금의 고루한 삶에서 구원해 준다면, 더 나은 삶을 약속해 준다면 그것이 돌이던 보름달이던 냉수를 떠놓고 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만큼 절박했다. 만에 하나 공랑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 마을에 인어가 산다면 그것은 산신령을 만난 것보다 더 중차대한 일일지도 몰랐다. 인어를 잡아먹으면 만병이 치유되고 영생불멸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통천 지방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이었다. 조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공량을 앞세워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서씨 할머니의 오두막을 찾았다. 서씨 할머니는 양지 바른 곳에 쭈그려 앉아 풀떼기를 다듬고 있었다. 공량을 앞세운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자 할머니는 이미 무슨 일 왔는지 다 안다는 듯 공량을 지그시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평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옹골차고 카랑카랑하고 준엄한 목소리였다. 공량을 바라보는 근심 어린 표정이 할머니의 정량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얘야, 다시는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안 가겠다고 약속하고서 왜 또 찾아간 게야. 공랑이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다. 할멈, 이 아이가 인어를 만났다던데 우리 마을에 인어가 산다는 게 사실이요? 조씨가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다. 서씨 할머니는 조씨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랑에게 다시 물었다. 안 가기로 약속하고서 왜 또 갔냐? 배가 고파서 갔어요. 나도 동생들도 몹시 배를 줄여서요. 공랑이 답했다. 이빨은 말 안 하게 재촉했다. 할멈 귀가 먹었어? 우리 마을에 인어가 있느냐고 조씨가 묻잖소. 있으면 잡아야지요. 인어가 영생불명하는 약인 걸 모르는 이가 없는데 인어 한 마리 잡아먹으면 천년을 산다잖소. 할머, 이 아이 말이 동굴 속 호수에서 만난 것이 여리고 말캉한 게 사람같이 생겼다는데 그것이 인어 맞소? 조씨가 다그치듯 물었다. 알려고 하지만 알 필요 없어. 가지도 마. 그럴 필요 없어. 서씨 할머니가 허공에 대고 말하다 중얼거렸다. 이 할멈이 노망 도졌나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인어인지 아닌지는 만 말하라니까 무슨 헛소리요. 이빨은 아내게 다그치며 서씨 할머니는 순간 돌변하더니 광기 어린 눈빛으로 거친 말들을 쏟아냈다. 물에 빠져 대질 것들 당최 머릿속에 또아릿한 욕심이 보라는 것만 보고 들으라는 것만 들으니 뭔들 알 길이 있나. 말해준다고 너희가 헤아릴 수 있을까 보냐. 먹지도 못할 거 잡느라 헛수고 하지 마라. 어차피 곧 물에 빠져 물고기 밥이 되고 말 테니. 서씨 할머니의 정신이 오락가락해져 대화가 불가능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불평 한마디씩 툴툴 뱉은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마을 사람들은 쉬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만약 어린 공양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인어를 먹으면 천년을 살 수 있다는데 그 인어가 지금 자기 마을에 있다는 것이 아닌가. 영생불멸의 길이 목전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인간들은 같은 꿈을 꿀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상관없이 그날 밤 모두의 마음에 같은 꿈이 연그렀다. 인어를 잡아먹고 천년을 사는 꿈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을 어부들 100명이 공양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 큰 덩치만큼 목소리도 굵고 골골한 조씨와 그의 배를 얻어 타야 하기에 조씨들 두목처럼 따르는 심씨, 전씨, 배씨 그리고 올해 17살로 갓 소년티를 벗은 조씨의 아들 조석이었다. 그들은 자고 있던 공랑을 밖으로 불러내고는 다짜고짜 동굴로 가는 길을 안내하라고 흘러댔다. 공랑은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할지 속으로 궁리를 했다. 인어가 어디 있는지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리라. 어제 밤새 곰곰이 생각하며 이렇게 결심한 공양은 조씨 일행은 물론이고 마을 그 누구에게도 순순히 인의 위치를 알려줄 생각이 없었다. 공양은 아직 코 밑에 털도 안 난 10살 소년이었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아버지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러 바다에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은 그 해부터 어지럼증이 심해 일을 못하는 홀어머니와 자기 자신 그리고 밑으로 새 동생들은 매해 한두 번씩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곤 했다. 그때마다 동생들을 앞세워 마을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구걸해야 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뒤통수가 따갑고 혼이 땅바닥에 떨어져 대구대구 굴러다니며 비굴해지는 느낌이 들었으나 동생들을 생으로 굶겨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말없이 식은 밥이나 한 덩이 주는 이웃도 있었다. 반면에 옛날에는 가뭄이 들면 애만한 집은 막내부터 차례로 삶아 먹었다느니 계집애는 돈 많은 집에 팔았다느니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위로랍시고 침뱉듯 아무렇게나 내뱉는 이웃들도 있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공랑은 지긋지긋한 가난의 늪에서 반드시 탈출하고야 말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공랑은 자신과 가족 모두가 늪에 빠져 있다고 여겼다. 어머니도 동생도 친척들까지도 주변의 모든 이가 함께 빠져 있으니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았다. 늪에 더 깊이 잠기지 않으려 옆 사람의 손을 잡아도 그 사람 역시 가라앉고 있기에 둘이 함께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주변 모두가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는 외부의 강력한 도움이 없는 한, 다시 말해 하늘이 돕지 않는 한 가난이란 늪에서 영영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어젯밤 꿈에서 공랑은 깊은 늪에 빠져 점점 가라앉는 자신에게 굵은 동아줄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다. 기쁜 마음에 올려다보니 늪 밖에 인어가 서 있었다. 해안가 동굴 속 호수에서 공랑에게 물고기를 던져주던 그 아이였는데 허우적대는 자신을 보고 키득거리며 웃더니 굵은 동아줄을 던져주었다. 공랑은 그 줄을 붙들고 늪으로 빠져나왔다. 늪 밖의 세상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금과 은으로 번쩍거리는 황궁이었다. 그곳에서 신라의 어린 왕 효소왕이 공랑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왕은 공랑에게 자신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나 몸이 병약하여 단명할 운명이었는데 공랑 덕분에 장수하게 되었다며 고마워했다. 그리고 공랑에게 큰 벼슬과 땅을 하사하겠다는 말을 건넸다.
어쩌면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랐다. 큰 바람이 불던 날 무모하게 바닷가로 걸어나간 것이며 바람에 몸이 날아갈까 봐 두려워 해안 절벽 바위 틈으로 피한 곳이 하필 그만한 바위 중 동굴의 입구였던 것이며 부르지도 않은 인어가 머리를 내밀고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며 공랑의 이 모든 정황들이 한 가지를 가리킨다고 생각했다. 만약 누군가 인어를 가져도 된다면 그 인어는 내 것이다. 산중에 버섯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 것이고 바다의 물고기도 잡은 사람이 임자에도 인어도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과 나눌 필요가 없다. 나눌 것이라면 신라의 왕인 훈수왕에게 바치겠다. 그럼 왕이 불로장생이라 하는 인어를 바친 나와 내 가족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공랑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공랑의 머뭇거림이 길어지자 조씨를 비롯한 일행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공랑은 그곳을 정말 우연히 발견했기에 정확히 바다가 어느 쪽으로 걸어 나가는지부터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둘러댔다.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했지만 조씨의 반응은 냉담했다. 벌써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당장 어제도 다녀왔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바보인 거냐 아니면 내가 우리를 바보로 여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요. 첫 번째 갔던 날은 태풍이 너무 심해 어디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큰 바람을 피해 들어간 거고요. 그 후로는 잠결에 무엇에 홀린 듯 갔다 왔기에 어디로 갔다 왔는지 기억이 흐릿하단 말입니다요. 그 순간 시치미를 뚝 떼고 말하던 공랑의 귓방망이가 번쩍하더니 눈에서 불이 날 것만 같았다. 조씨가 공랑의 뺨을 친 것이다. 왜 때려요? 대드는 공랑에게 조씨가 말했다. 이제 흐릿한 게 사라지고 기억이 또렷해졌느냐? 반대쪽 귀에서 또 한 번 불이 번쩍였다.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느냐? 한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후로 살았지만 조씨를 비롯한 일행은 그간 공랭이 알던 이웃 어른들이 아니었다. 매일 마주하던 익숙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른들 얼굴에는 도끼가 서렸고 표정에는 살기가 꿈틀댔다. 처음 보는 생소하고 살벌한 표정이었다. 세 번째 주먹에 코피가 터지는 순간 공랑은 폭력이 이대로 멈추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다. 이들은 어떻게든 나를 앞세워 인어를 잡으러 갈 것이다. 그리고 인어를 잡으면 자기들끼리만 날아갈 것이다. 작디 작은 인어의 몸뚱이를 나눠봤자 내 몫은 없을 게 분명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공랑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로부터 10대를 더 맞아 머리가 터지고 입술이 깨졌으나 공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씨 일행이 떠나고 공랑은 방에 기어들어와 들어누웠다. 어지럼증으로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어머니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눈치채지 못했지만 동생들은 올망졸망 모여 걱정스레 공랑을 내려다보았다. 바로 아래 여동생 공진이 수건에 물을 묻혀와 공랑의 터진 상처를 닦아주며 물었다. 오라버니 그냥 알려주면 안 돼? 뭘 알려줘? 인호가 어디 있는지 그냥 알려줘 버려. 그래야 오라버니가 무사할 것 같아. 안 돼, 알려줄 수 없어. 왜? 임금님께 직접 말해줄 거니까. 그러면 임금님이 고맙다고 우리 집에 땅을 줄 거야. 벼슬도 줄 거고. 우리는 다시는 가난하지 않게 될 거야. 다음날 조씨 일행이 또 찾아왔다. 공랑은 여전히 입을 다물었고 또 두들겨 맞았다. 마을의 원로격인 허씨 할아버지가 나서서 말리지 않았다면 공랑은 큰 상해를 입었을 것이다. 집 앞 길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어 공랑을 벌어둔 채 조씨 일행은 바닷가로 걸어나가 바다와 마주한 절벽 앞에 섰다.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나와 바위 틈을 찾아 뒤지고 있었다. 조씨보다 먼저 달려 나온 사람들이었다. 성벽보다 높은 바위 절벽이 해안을 둘러 길게 솟아 있었다. 돌과 바위가 섞인 곳마다 틈이 벌어져 있어서 바위 틈은 벌집 구멍처럼 많았다. 절벽은 얼마나 기어 올라가서 어디를 뒤져야 할지 알 길이 없었다. 한나절을 뒤졌으나 허탕이었다. 모두들 지쳐갈 때쯤 비명이 들리더니 지붕 위에 올린 볕단이 풀썩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돌아보니 몸뚱이 하나가 절벽 아래 바닥에 내동댕이 젖어 있었다. 목이 심하게 꺾이고 허리가 반대로 치우친 것을 보니 큰 상처를 당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는 하필이면 조씨의 아들 조석이었다. 바위 틈을 찾아 절벽 높은 곳까지 기어 올라가 뒤지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이었다. 조석은 그때까지 두 눈을 희미하게 뜨고 있었으나 목 아래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아버지 나 못 움직이겠어요. 손가락도 발가락도 한 개도 못 움직이겠어요. 조씨는 아들을 업고 와 방에 눕혔다. 서가 불쌍한 서가 우리 석이 살려내라 우리 석이 살려내. 사지가 마비된 아들을 보며 조씨의 부인은 아들을 살려내라고 울부짖었다. 조씨도 눈이 빠질 듯이 울었다. 석이는 조씨의 늦둥이이자 유일한 아들이었다. 집안의 대를 이을 독자였다. 심씨와 전씨가 공랑의 머리채를 잡아 조씨 집으로 끌고 왔다. 그들은 공랑을 마당에 끌어앉혔다. 방문이 열리고 눈물을 한꺼번에 다 쏟아버린 듯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조씨가 공랑을 쏘아본 말했다. 두말하지 않겠다. 네 아들을 살려내라. 내가 어떻게 살려내요? 인어를 먹으면 무슨 병이든 낫고 불로장생한다고 하지 않았냐. 난 몰라요.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난처한 공랑이 우물쭈물 답했다.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안다면 나에게 그 어떤 말대꾸도 하지 못할 거다. 내 아들이 못 일어나면 내 동생들을 한 명씩 절벽에서 떨어뜨려 우리 서기와 똑같이 만들어주마. 그러면 너도 내 심정을 이해하게 될 거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왜 죄 없는 내 동생들을 해쳐요. 조씨의 협박에 기겁한 공랑이 반발했다.
원래 법이란 책에만 쓰여있는 거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을에서는 내 말이 법이다. 내일 아침 동틀 때 출발할 테니 길을 안내해라. 안 그러면 첫째 동생부터 절벽으로 내려가겠다. 자기 할 말만 도장 찍듯 말한 조씨는 방문을 왈칵 닫았다. 더는 숨을 곳도 피할 것도 없었다. 공룡은 이 말을 임금에게 바칠 수도 자기 혼자 데리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기에는 인어가 너무나 특별했다. 덕무의 배가 흑암도 근처에 다다랐다. 바다 위로 창처럼 가늘고 뾰족하게 솟은 검은 바위들이 첩첩이 보였다. 바위와 바위 사이의 좁은 물길에 몰아치는 파도로 인해 물살이 거셌다. 더 이상 배의 조나타 제어가 불가능했다. 덕무는 배에 돛을 접었다. 지금부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거친 물살에 밀린 배가 켜켜이 쌓인 암초들 틈에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배가 섬에 빨려든다고 느낀 순간 불현듯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안개가 주위를 덮었다. 눈앞에는 뿌연 안개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덕무는 키를 잡은 양손에 힘을 풀고 두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신기하게도 소리까지 잦아들었다. 배전을 사정없이 때리던 파도 소리며 암초에 부딪힌 거센 물살이 부서지는 소리며 진즉부터 따라오며 울던 갈매기 소리까지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그라지고 정적이 흘렀다. 눈과 귀를 닫아버린 덕무는 마음속으로 수술 세기 시작했다. 초행길에도 종래 눈을 감고 배가 바위에 부딪혀 박살나기를 기다리며 수를 세웠더랬다. 죽음이 다가오는 발자국 숫자를 세듯 수를 세는데 강치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었다. 그 소리에 반응한 덕무는 소리가 알려주는 대로 배를 몰아 암초들 사이를 구사일성으로 빠져나갔었다. 여덟이었나 아홉이었나 아무튼 열이 넘지 않았을 때 강치가 짖었다. 만약 열을 셀 때까지 들리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강치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덕무의 배는 바위에 부딪혀 마른 낙엽처럼 부서질 것이었다. 영실도 영특도 이 땅에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일이었다.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는 내 떨림이 느껴졌다. 마음의 떨림이었다. 넷 다섯 여섯 지금껏 살아온 삶이 두루마리처럼 펼쳐지더니 짧지 않은 40평생의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일곱 여덟 아직도 강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스산하고 차가운 기운이 얼굴에 느껴졌다. 바위가 코앞에 있으니 분명했다. 저 바위에 부딪힌다면 모든 것은 끝날 일이었다. 아홉을 생과 동시에 덕무의 왼쪽 밤에 물방울이 튀었다. 아니 끈적끈적한 그것은 짐승의 침방울이었다. 그리고 컹컹 짖는 소리가 들렸다. 강치였다. 덕무는 눈을 번쩍 뜨고 반사적으로 배를 오른쪽으로 들었다. 눈앞은 아직도 안개뿐이었으나 배의 키를 틀면서 보니 배의 왼편이 암초 모서리와 충돌하기 일부 직전이었다. 왼쪽 깃불을 물기라도 할 때 옆에서 들리던 강치 소리가 멀어지는가 싶더니 오른쪽에서 강치 짖는 소리가 들렸다. 덕무는 뱃머리를 왼쪽으로 다시 틀었다. 그리고 오로지 소리를 따라갔다. 소리가 가라 하면 갔고 비키라 하면 비켰다. 스스로 판단하기를 멈추고 강치의 인도에 몸을 맡겼다. 말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판단하지 않고 따르기만 했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혔다. 그리고 덕무의 두 눈앞에 바다 위 동굴의 입구가 보였다. 흑암도의 바다 동굴이었다. 덕무는 키를 잡은 두 손을 놓았다. 거기서부터는 배가 스스로 움직였다. 고요하면서도 유유히 흐르는 물결이 덕무의 배를 부드럽게 동굴 속으로 밀어 넣어 주었다. 긴 동굴이 끝나는 곳에 호수가 있었다. 천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그곳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했다. 하늘을 덮은 동굴 천장에 미세한 돌 구멍들을 뚫고 들어온 햇빛이 수천 갈래로 나뉘어 호수 구석구석에 떨어지고 있었다. 호수에 담긴 푸르스름한 옷빛 물살이 빛 조각과 어우러져 옷에 영롱하게 빛났다. 동물은 준비해간 호두 꾸러미를 그물에 연결해 물에 던졌다. 주자보다 동글동글한 호두가 새끼 인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물추의 무게로 그물은 가라앉았고 호두 꾸러미만 수면 위에 둥둥 떴다.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동굴천장 틈으로 부서져 들어오던 하얀 갈래빛이 노르스름하게 변하더니 다시 불그스름해졌다. 노을이 해를 밀어내고 있었다. 불그스름해진 빛은 푸르스름하게 바뀌었다가 이내 사라지고 어둠이 짙게 깔렸다. 물과 물이 부딪히는 소리, 물이 살이 되고 결이 되어 움직이는 소리, 물무늬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파동이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다. 잘랑잘랑 작은 물방울이 춤추듯 잘랑거리며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니 덕무의 두 눈이 스르르 감겼다. 금강산 기슭에 살던 18 소녀. 임씨와 혼인에 데리고 오던 날이 떠올랐다. 걸음을 재촉해 고개를 넘는데 보통이 한계를 끌어안은 아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진분홍 꽃이 활짝 핀 바풀떼기의 나무 아래에서 임씨의 부모님과 동생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찰랑찰랑. 물방울이 물결을 이루어 배전에 밀려와 부딪히는 소리가 찰랑거리며 들려왔다. 아내를 배에 태워 섬으로 데리고 오는 길에 배 옆에 따라오는 돌고래들을 보고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웃었더랬다. 웃음지는 아내의 모습에 덕무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덕무의 품에서 아내가 물었다.
당신은 왜 외딴 무인도에서 살려고 해요? 아무도 해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소. 덕무가 대답했다. 당신은 나무 같은 사람이군요. 아내가 속삭였다. 일렁일렁 영실을 낳은 아내를 위해 덕무는 돌미역을 한가득 따다가 국을 끓였다. 아내는 국물을 한 번 떠먹고 영실을 한 번 보고 국물을 두 번 떠먹고 덕무를 보고 웃었더랬다. 넘실넘실 배 옆구리를 간지럽히며 넘실거리는 물소리가 덕무를 깨웠다. 동이 텄다. 수면에 둥실 떠있던 호두꾸러미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물에 매달아 놓아 떠내려가진 않았을 테니 누군가 물밑에서 잡아 끌어당겼을 것이다. 그물은 호두꾸러미가 끌려 내려가면 그물추에 연결된 끈이 입구를 막게끔 고안되어 있었다. 따라서 무엇인가가 호두알 꾸러미를 잡아당겼다면 그 무엇인가는 그물에 갇혀있을 공산이 컸다. 덕무는 밧줄을 천천히 잡아 올리기 시작했다. 그물이 꺽꺽 소리를 내며 도르래에 감겨 올라왔다. 팽팽하게 당겨져 올라오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 잡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도르래가 멈췄다. 그물 안에 새끼 인어 두 마리가 서로를 거꾸로 하는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둘 다 어려 보였는데 성별이 다른 듯했다. 사내처럼 생긴 인어는 한 손에 호두꾸러미를 꼭 쥐고 다른 손으로 계집애 같은 인어의 옆구리를 끌어안고 있었다. 계집애처럼 생긴 인어는 양팔로 사내에 같은 인어의 어깨를 보호하듯 감싼 채 거푸질러 울고 있었다. 덕무는 둘이 영실과 영득처럼 남매지간일 것으로 짐작했다. 계집애같이 생긴 인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유리구슬 같은 날개인가 동그란 눈을 타고 흘러내렸다. 잠시 후 둘은 동시에 입술을 모아 소리내어 울었다. 삘릴리 삘릴리 풀삐리 소리가 호수를 가로질러 퍼져나갔다. 새끼 인어들은 팔다리가 있었으나 다리는 제구실을 못하는 듯했다. 엉덩이 위에 속꼬리 같기도 하고 생선 꼬리 같기도 한 것이 막 자라기 시작한 듯 볼록 튀어나와 있었다. 물에서 떨어진 호숫가에 풀어놓자 새끼 인어들은 물 밖으로 끌려나온 물고기 마냥 바들바들 떠며 제대로 걷지 못했다. 흐늘거리는 양다리는 몸뚱이를 지탱하기에도 벅차 보였다. 갈퀴처럼 생긴 발바닥은 오리발처럼 넓었으나 한 걸음 뗄라치면 발끝이 땅에 걸려 세 걸음에 한 걸음은 넘어질 듯 위태롭게 휘청거렸다. 양 옆구리에는 작은 지느러미가 팔딱거리며 거렸다. 지느러미 옆으로 아가미가 있었는데 물 밖에서는 아가미로 숨을 쉬기가 버거운지 이마를 타고 끈적거리는 땀이 연시 흘러내렸다. 코는 오뚝했지만 콧구멍은 무척 작았다. 계집애의 동그란 두 눈에서 눈물이 비처럼 흘렀다. 사슴처럼 큰 눈을 긴 속눈썹이 절반쯤 덮고 있었는데 깜빡거리면 눈물을 흘릴 때마다 유리구슬 같은 눈물이 흘러나와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렀다. 인어라니 정말 인어를 잡았다 말인가. 덕무는 고래를 처음 보았을 때를 떠올렸다. 배보다 더 큰 검고 거대한 머리통이 수면 위로 치솟아 올랐을 때 덕무는 바다가 품은 생명의 경이로움에 고개를 숙였다.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함에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움에 유구한 시간 동안 스스로 살아온 생명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평생 바다에 의지해 살아온 어부로서 덕무는 바다가 정해준 규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바다가 허락한 것만 취하고 금한 것은 멀리했다. 신비와 비밀을 품은 바다는 어부의 접근을 조금만 허락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어부가 일평생 살기에 충분했다. 철따라 명태, 오징어, 참치, 청어가 몰려왔다. 그것들이 물려가면 그 다음에는 광어나 연어가 몰려왔다. 바다가 허락할 때 잡은 그것들은 살이 통통하게 올랐거나 알을 가득 품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런데 새끼 인어들을 잡아 배에 싣고 돌아가는 지금 덕무는 바다가 금지한 것을 몰래 잡은 것 같아 속이 편치 않았다. 뱃속에 돌멩이가 굴러다닌 것처럼 불편하고 마음이 심란했다. 남의 것을 도둑이 되어 급히 도망하는 심정이었다. 이내 주인이 쫓아 이 도둑놈아 내 것 내놔라 하고 고통을 치며 뒷덜미를 잡을 것 같았다. 엄습하는 죄책감을 쫓아내기 위해 소리를 내어 중얼거렸다. 영실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비가 약 만들어주마. 얼른 먹고 살자. 내 딸 영실아. 덕무는 바다를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왔다. 바삐 서둘러 왔는데 또 한밤중이 되어서 집에 도착했다. 밤바다에서 길을 잃을까 노심초사했는데 하늘이 도왔다. 하늘에 밝게 뜬 달빛과 별빛이 갈 길을 비춰주었다. 그 빛에 의지해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키가 어른 허리께까지 오는 것으로 보아 새끼 인어들이었다. 순놈은 전혀 쓸모가 없다고 공영감에게서 들은 터라 호수에 돌을 던져 넣을까 생각했었다. 그런데 두 새끼 인어들이 서로를 거꾸로 안고 있어 떼어놓기가 애매했다. 억지로 떼어놓다가 계집애 인어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라 그냥 둘 다 데려와 버렸다. 서로 꼬라하는 두 새끼 인어의 몸통을 한 줄 호박에 생선을 담던 커다란 괴짝에 넣고 괴짝 뚜껑을 새끼줄로 둘둘 말아 단단히 묶었다. 흑암도에서 덕무의 집까지 돌아오는데 반나절이 걸렸다. 괴짝을 짊어지고 집으로 올라가자마자 뚜껑을 열어보니 두 놈 다 죽은 듯 축 처져 있었다. 죽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계집애 인어의 뺨을 살짝 눌러보았다. 그때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을 뻐끔 벌린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사내같이 생긴 인어는 시름시름 앓는 듯 눈을 못 뜨고 땀을 비오듯 흘렸다. 덕무는 피가 잘 돌도록 새끼 인어들을 포박한 줄을 풀어주고
광해가 되었다. 움직임이 시원치 않아 굳이 묶어놓을 필요는 없었다. 강문의 빗장을 걸고 영실의 방문 사이에 딸이 무사한지 숨소리를 확인한 뒤 자신의 방에 들어가 지친 몸을 이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제 새벽같이 나왔으니까. 꼬박 이틀 만에 누운 셈이었다. 늦은 아침에 영득이 덤물어 흔들어 깨웠다. 영득의 목소리는 마치 선물이라도 바른 듯 들떠 있었다. 아버지, 강에 웬 애들이 있어요? 애가 아니라 물고기다. 잠에서 깬 덤무가 눈을 비비며 말했다. 물고기 아닌데? 애들 2명이 자고 있는데? 물고기면 대가리랑 몸통만 꼬리만 있잖아요. 얘네들은 팔다리 눈, 코, 입 다 있어요. 사람처럼 생겼다고. 다 사람이 아니다. 저것들은 생긴 새만 사람처럼 생겼지. 속은 그냥 물고기야. 생긴 건 사람인데 속은 물고기라고요? 무슨 물고기인데요? 영등은 덤무의 설명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잉어. 머뭇거리는 덤무가 마지못해 답했다. 잉어. 잉어? 잘못 알아들은 영등이 되물었다. 인어. 아, 인어와 쟤들이 인어구나. 근데 인어는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쟤들은 사람인데요. 강치가 개를 닮은 것처럼 인어는 사람을 닮았을 뿐 그냥 물고기 예쁘다요. 아버지, 인어랑 같이 놀아도 돼요? 안 된다, 영도아. 왜요? 같이 놀면 안 돼요. 약으로 쓸 거다. 내 누이 약으로. 그러니 앞으로 강 근처에 가지 마라. 어린 아들이 윽박지르듯 말한 후 덤물은 쓴 약을 삼킨 것처럼 입을 닫았다. 분명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는데도 흑암도에 무사히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인어를 잡아왔는데 목숨을 건 도박에 성공했는데 영문을 알 수 없는 거북함이 마음을 채웠다.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딴 것처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처럼 마음이 황망해졌다. 점심쯤 공영감이었다. 우리 바위에 배를 대고 나눈 지팡이와 메다를 번갈아 짚은 오르막길을 허겁지겁 걸어 올라왔다. 마당에선 동물을 발견한 공룡감이 가까운 벗이라도 만났냐. 성급히 다가서더니 다짜고짜 물었다. 잡았나? 정말 잡아온 건가? 잡았어 2마리요. 2마리? 성별은 크기는? 한꺼번에 여러 점을 쏟아내느라 공룡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입꼬리는 실룩거리는 눈꺼풀은 떨렸다. 암컷 하나 수컷 하나요. 남매인 것 같은데 둘 다 새끼이지 않나요? 싶소. 로코니 새끼면 어미가 찾으러 올 것이네. 다 컸다면 바로 토막내서 끓이면 될 일이고 일단 보세. 강문을 열자 바닥에 있는 남매가 웅크리고 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공연감 말을 잃은 듯한 한동안 미동도 없이 인호를 뜯어보았다. 조상에게 전해 들은 설화 같은 얘기를 본인 입으로 전하면서도 인호가 진짜로 있으려고는 꿈도 꾸지 않았으리라. 동무는 짐작했다. 낡고 오래된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공연간 자신도 사실은 믿지 못했을 것이다. 덕무의 등을 떠밀어 보내면서도 진짜로 흑암도에 무사히 들어가서 인호를 잡아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실현될 수 없으리라 여긴 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 공연감은 키 쓰고 소금 받으러 온 오줌 싸개처럼 어정쩡한 모습으로 말없이 강 앞에 서서 인어들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인어가 맞소? 공양감에게 묻는 덕무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가득했다. 인어란 말이지? 이것들이 인어가 맞구나. 그 긴 세월을 찾아다녔는데도 진짜로 흑암도에 숨어 있었구나. 정말 꽁꽁 잘도 숨어 있었어. 대답하는 대신 공양감은 홀로 웃으며 혼자말로 되뇌었다. 소리를 내며 웃는데 웃음소리의 끝이 가늘게 떨렸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 보자. 암놈 하나 순놈 하나이니 자네 말대로 한 배에서 난 남매가 맞나 보이. 순놈이 덩치가 더 작은 걸 보니 동생인가 보네. 순놈은 짜봤자 기름은 호롱불이나 밝힐까. 약으로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옆에 저놈 지 동생을 끌어안고 있는 저 암놈 저게 약이야. 저놈 뱃속에 생명주머니가 있다네. 무병장수 불로장생을 이루는 생명주머니가. 공영감의 손가락이 동생을 거꾸로 안고 오들오들 떠는 계집의 인어를 가리켰다. 공영감은 입을 바싹 타는지 연신 마르침을 삼겼다. 침묵이 흘렀다. 벽화 속 그림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던 인어가 덜커덕 나타났으니 지금은 또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양새였다. 덕문이 시선을 돌려 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구름 저편에서 혹시라도 아내가 지켜보고 있을는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다. 조씨와 조씨배를 얻어 타는 전씨, 심씨, 배씨까지도 도와 4명의 장장들이 공랑의 안내를 받아 절벽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그들은 만에 하나 인어가 정말 존재한다면 그 인어가 정말 만병을 고치고 장수를 약속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어를 꼭 찾아내 잡아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를 저마다 가지고 있었다. 원청이로 태어난 쌍둥이 딸들이 받는 놀림에 한이 맺힌 전씨. 집안에 20초반을 넘긴 이가 없을 만큼 단명하는 피를 물려받은 심씨. 떨림병에 걸려 얼굴 신경과 손이 끊임없이 떨리는 배씨. 외아들이 사지마비로 누워있는 조씨까지 각자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있었고 그 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 하지만 소망이 선을 넘으면 욕망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소망은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지만 욕망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욕망의 얼굴은 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으로 변할지 알지 못했다.
조씨 일행은 고래나 상아를 잡을 때 쓰는 긴 창과 날성칼,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를 가시처럼 엮은 그물을 들고 왔다. 추자도 한 꾸러미 주워왔다. 공냥이 새끼 인어를 부를 때 구슬처럼 생긴 추자를 이용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인어를 직접 보았던 공냥으로서는 긴 창과 가시 그물까지 갖고 온 어른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저 구슬만 던져도 호기심 많은 인어가 저절로 나타날 텐데 굳이 전쟁이라도 벌이듯 창과 칼을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공양 역시 새끼 인어밖에 만난 적이 없었기에 마냥 다 자란 아비 인어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 맞서기라도 한다면 한바탕 피비린내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긴장되었다. 길고 좁은 동굴을 통과하니 강하란 호수가 나왔다. 조씨 일행은 처음 보는 절경에 할 말을 잃었다. 그림이라면 난다 긴다 할 화가도 흉내 못 낼 절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에 푸르스름한 호수가 떠 있는지 호수에 파란 하늘이 담겨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눈앞에 열린 초현실적인 세상에 취해 잠시 말을 잃은 조씨가 정신을 차리고 공양에게 주문했다. 이제 인어를 불러봐라. 내가 지난번에 했던 대로. 공양이 조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인어를 잡으면 그래서 인어 기름을 짜게 되면 나한테도 나눠주세요. 조씨는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쳤다. 아직 몇 년 살지도 않은 세상 뭘 더 오래 살겠다고 어린 것이 욕심이 많구나. 나한테도 나눠준다고 약속해 인어를 부를 거예요. 공양은 단아한 목소리로 조씨의 말을 받아쳤다. 내까지 것이 인어 기름을 마셔서 뭘 하려고. 마시고 더 살아서 무엇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배고픈 세상 더 살면 혹시 부자라도 될성 싶으냐. 비아냥어린 조씨에게 공양이 답했다. 울 어머니 드리려고 그래요. 어머니 어지럼병 고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 내 몫을 챙겨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래 뭐 찾기만 한다면요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나눠주마. 누가 얼마나 가질지는 일단 잡고 나서 이야기하자꾸나. 조씨가 선실 쓰듯 말했다. 조씨 일행은 짊어지고 간 추자를 꾸러미째 뒤집어 호수에 뿌렸다. 수십 개의 동그란 알들이 물리를 떠다니며 서로 부딪혀 달그락달그락 고소한 소리를 냈다. 조씨 일행은 호숫가 나무 뒤로 바위 뒤로 한 발짝씩 물러나 몸을 숨겼다. 호숫가 바위에 걸터앉은 공냥이 옷섭에서 손바닥만한 나뭇잎을 꺼내 풀피리를 만들어 불기 시작했다. 풀피리 소리가 호수로 퍼져나갔다. 삘릴리 삘릴리 공랑의 머릿속 혼동 그 자체였다. 인어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건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기만 바랬다. 자신이 부는 풀피리 소리가 새끼 인어의 귀에는 함께 놀자는 친구의 초대로 들릴 거라 생각하니 죄책감이 엄습했다. 동시에 조씨가 약속한 기름을 정말 줄지 준다면 자기 몫이 얼마나 될지 어머니 드리고 남은 인어 기름은 자신이 먹어야 할지 아니면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좋을지 등 잡다한 상념이 죄책감을 뚫고 우죽순처럼 올라왔다. 마음속에 품은 잡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공랑이 풀피리 부는 것을 멈추자 정적이 울렸다. 잠시 후 호수 저편에서 메아리가 돌아오도 풀피리 소리가 들렸다. 삘릴리 삘릴리 어서와 함께 놀자는 친구의 부름에 즐겁게 화답하는 소리였다. 잔잔하던 호수에 물보라가 일었다. 새끼 인어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윽고 새끼 인어가 수면 위로 머리를 드러냈다. 공랑에게 물고기를 주었던 계집애였다. 물 위를 떠다니는 수십 개의 추자들이 달그락거리며 새끼 인어의 정신을 온통 빼앗았다. 새끼 인어가 추자들을 하나씩 집어모으는 모습을 보고 호숫가 바위 뒤에 숨어있던 조씨 일행이 뛰어나오며 그물을 던졌다.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가 가시처럼 엮인 그물이 허공에서 휘리릭 방사형으로 펼쳐지며 새끼 인어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깜짝 놀란 새끼 인어가 그물에 몸이 감기기 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했으나 그물에 엮인 조개 껍데기에 종아리가 걸리고 말았다. 파닥파닥 이리저리 재빠르게 헤엄치며 그물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럴수록 날카로운 조개 껍질에 살점이 배어 뚝뚝 떨어져 나갔다. 새끼 인어가 도망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다리마다 붓으로 찍은 것처럼 점점이 핏방울이 번졌다. 인어의 피도 사람처럼 붉은색이었다. 성급한 심씨가 새 갈고리를 들고 물로 뛰어들었다. 갈고리로 인어의 등짝을 찍으려는 순간 조씨가 급하게 물로 뛰어들어 심씨를 밀어냈다. 정신 차려 새끼잖아. 산채로 잡아야 해. 처음부터 목표는 새끼가 아니라 어미였다. 어미를 짠 기름만이 불로장생 약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어미를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미는 사람에게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어미를 유인한 새끼 인어를 산채로 잡아 마을로 복귀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그물에 갇힌 새끼 인어의 뒷더미를 잡아 올려 물에서 건져냈다. 작고 마른 몸 군데군데 살점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새끼 인어의 양팔을 등 뒤로 돌려 포박하고 양다리는 가죽끈을 돌려 옴짝달싹 못하게 묶었다. 공포에 파랗게 질린 새끼 인어는 덜덜 떨면서 공랑을 바라봤다. 공랑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애써 고개를 돌렸다.
장대기에 단 가죽 올가미를 새끼 인어의 목에 씌운 조씨 일은 무릎까지 올 정도로 야트막한 호수 가장자리에 새끼 인어를 밀어넣어 앉혔다. 포박되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새끼 인어는 처량하고 구슬프게 울었다. 울음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호수 저편으로 퍼져나갔다. 조씨 일행은 바위 뒤에서 잠복했다. 심씨와 배씨가 가시그물을 전씨는 긴 창을, 조씨는 큰 칼을 꼬나 잡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몸을 숨긴 공랑한 고개를 숙였다. 행여 새끼 인어와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미안한 마음에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지친 새끼 인어는 울음을 멈추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바위 뒤에 숨은 공랑이 잠시 졸다가 눈을 떠보니 옆에 있는 조씨가 나머지 일행에게 소리를 죽인 채 입모양으로 왔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바위 사이로 보니 호수 저편으로부터 일렁거리는 물결이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호수 위에 뿌려넣은 추자들이 달가다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물밑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는 상어나 돌고래만큼 커다란 크기로 보아 다 자란 수컷임이 분명했다. 작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퉁퉁거리듯 다가오던 새끼 인어와는 물결의 크기와 물살의 세기가 달랐다. 거침없이 다가오는 모습에서 다급함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바위 뒤에 숨은 조씨 일행은 숨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다. 이마와 턱에서 콧잔등과 귓볼에서 식은땀과 진땀, 불안과 전율이 뒤엉켜 뚝뚝 떨어졌다. 창가를 쥔 손과 그물을 꼬나 잡은 손은 덜덜 떨렸고 등줄기를 타고 흐른 땀이 발꿈치를 흥건하게 적셨다. 상어나 고래를 잡을 때도 이렇게 떨리지는 않았다. 상대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빠른지,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듣도 보도 못한 수컷 인어는 예측할 수 없었다. 거세게 다가오는 저 물밑에서 무엇이 나올지, 어떻게 싸움을 걸지 그들 중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조씨가 속삭였다. 기다려. 더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 거센 물살 속 그림자가 지척까지 다가오자 추자들이 크게 흔들리며 서로 부딪혀 덜그럭거렸다. 지금이야. 조씨와 심씨, 배씨와 전씨 모두 물로 뛰어들었다. 호수 가장자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너댓 발자국 만에 허리춤까지 물에 잠겼다. 다른 이들보다 머리통 하나 더 큰 전씨가 긴 창을 꼬나 잡고 있다가 수면 아래로 지나가는 그림자를 향해 내리찍었다. 그림자는 재빠르게 방향을 틀어 창을 피했다. 그림자가 방향을 튼 쪽에는 조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허공을 가른 조씨의 칼이 수면을 내리찍었으나 물을 거품으로 만들었을 뿐 그림자는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로 엮은 그물을 맞잡은 심씨와 배씨가 뱀장어처럼 빠져나가는 그림자를 향해 그물을 던졌다. 휘리릭 그물이 펼쳐지며 수면을 덮었으나 이번에도 그림자는 간발의 차로 빠져나갔다. 상어든 돌고래든 아니면 그 어떤 물고기라도 이쯤 되면 멀리멀리 도망가 생명을 부지했을 텐데 그림자는 매번 공격을 피할 뿐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전씨가 발치에 지나가는 그림자를 향해 긴 창을 다시 내리꽂았다. 그러나 그림자가 재빨리 피한 탓에 전씨는 자신의 발등을 찍고 말았다. 으아! 전씨는 목이 찢어져라 비명을 질렀다. 발등을 뚫은 창끝이 호숫바닥에 박히며 긴 창대가 절로 세워졌다. 전씨는 창대를 잡고 울부짖었다. 조씨가 달려가 창을 잡아 뽑자 전씨의 발등에서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다. 조씨가 호숫가에 선 공량에서 다급하게 소리 질렀다. 너도 들어와. 거들어라. 부축해서 데리고 나가. 공량이 뛰어들어 전씨를 부축해 호수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전씨 발등에 뚫린 구멍으로 땅바닥 흙이 보였다. 아, 내 다리. 이번에 심씨가 비명을 지르더니 다리에 불이라도 붙은 듯 절뚝거리며 호밀백산하여 호숫가로 뛰어나왔다. 심씨 왼쪽 종아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물렸어. 그게 물었어. 상어처럼 울었다고. 상어처럼 문 건 아니었다. 상어한테 물렸다면 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다리가 절단났을 테니까. 그보다는 걔한테 물린 정도였지만 심씨는 곧 죽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공포감은 극에 달했다. 두 명이 호수 밖으로 물러나 생기 빈틈을 타고 그림자는 새끼 인어가 잡혀있는 물이 야트막한 지점으로 다가왔다. 그것이 실수였다. 이를 예측한 조씨가 어느새 새끼 인어 쪽으로 물러나 긴 창을 집어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자가 다가오자 새끼 인어는 힐릴리 소리를 냈다. 반가움에 내지른 소리인지 위험을 알리려는 시도인지는 분간할 수 없다. 새끼 인어의 지적까지 다가온 물속 그림자의 움직임이 둔해졌다. 물의 깊이가 얕음하게 저 큰 몸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는 탓이었다. 기다리던 조씨가 있는 힘껏 창을 내리찍었다. 날카로운 창에 촉이 그림자의 허리를 꿰뚫었다. 붉은 피가 왈칵 솟구치더니 물 위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배씨가 세갈고리가 달린 작대기로 그림자의 등짝을 찍었다. 바다에서 다랑어를 찍어 올릴 때 쓰던 연장이었다. 혼자서는 끌고 나오기 역부족이었기에 조씨와 심씨가 달려들어 셋이서 함께 작대기를 당겼다. 물 밖으로 끌려 나온 것은 덩치가 큰 남자 어른만 했다. 아비인어였다. 새끼와 달리 어깨부터 등줄기 그리고 종아리에 갑옷처럼 번쩍이는 은빛 비늘이 덮여 있었다. 허리에 꽂힌 창을 뽑자 피가 쏟아졌다.
옆으로 비스듬히 자빠진 아비인어는 울컥울컥 피를 토하면서도 갈기달리 양발로 일어서려 했었다. 새끼 인어가 묶여있는 쪽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듯했다. 조씨가 다가와 아비인어를 살피더니 말했다. 젠장 이거 순놈이잖아. 우린 암노에 필요해. 순놈은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다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발등에 구멍이 뚫려 잔뜩 화가 난 전씨가 절구방망이만큼 두꺼운 몽둥이를 쥐고 쩔룩대며 다가와 아비인어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뻐걱 머리통이 깨진 아비인어는 버둥거림을 멈추고 죽은 문어처럼 쭉 뻗어 있었다. 쭉 뻗었다. 조씨가 아비인어의 옆구리에 큰 칼을 쑤셔 넣어 반대쪽 옆구리까지 일자로 개복하며 소리 질렀다. 암놈은 어디 있어? 엄니가 와야지 새끼를 구하고 싶으며 어서 나타나란 말이야. 끊어진 아비인어의 몸통에서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 그 모습을 목격한 새끼인어가 목이 찢어져라 격렬히 울었다. 공랑은 처참하고 끔찍한 모습에 눈을 질끈 감았다.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하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참혹할 줄은 몰랐는데 이들을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소년의 마음에 후회가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제의식에 속이 메스꺼워지고 취한 모습에 토악질이 올라왔다. 분노가 잦아들고 정적이 흘렀다. 조씨 일행은 입을 다물고 자신들이 순간적으로 벌인 일을 저마다 복귀했다. 무엇이 그리도 그들을 화나겠는지 평소 살상을 탐닉하는 것도 아닌데 새끼가 보는 앞에서 아비인어를 처형하듯 죽여버린 자신들의 가기를 이내 대면하기 불편해졌다. 젠장 뭘 볼 것도 아닌데 괜히 힘만 썼구만. 피 묻은 칼날을 물에 씻어내며 조씨가 겸연쩍게 말했다. 다음 순간 끼익 하고 새가 갈리고 자갈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비명이자 비통한 울음이었다. 모두 소리나는 방향으로 돌아보았으나 어느새 수면 위로 깔린 안개 때문에 어디서 누가 지르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비명인 듯 신음인 듯한 울음소리가 바람처럼 들어왔다. 4장 갈피를 못 잡고 헤매다. 저 암놈의 기름을 짜야 하는데 공영감이 강 속의 계집의 인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맛을 쩍쩍 다시며 말했다. 저 암놈의 기름을 짜야 하는데 공영감의 강 속의 계집의 인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맛을 쩍쩍 다시며 말했다. 기름을 어떤 식으로 내면 돼요? 끓는 물에 한참 삶아서 기름이 동동 뜨면 충분히 식힌 후 짜면 되는데 문제는 생선기름 짜듯 하면 돼요. 그래 생선기름 내리는 거랑 똑같이 토막 내서 피 뽑고 솥에 넣고 끓여서 기름 뜨면 식혀가면서 공연감은 대답마다 우물쭈물 말끝을 흐렸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듯했다. 내장이 뭐? 내장도 삶소? 다 넣고 끓이니까 삶아야지. 머리도 삶는 거요? 생선 삶을 때 대가리도 넣으니까 당연하지 않은가? 어유 내는 법을 모를 리 없는 덕무가 자꾸 하찮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인어의 생김새가 사람과 너무나 닮아 적잖이 당황한 탓이었다. 가까이서 자세히 뜯어보면 사람과 다른 구석이 조금씩 보였으나 먼발치서 보면 영락없는 여느 집 아이 모습이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영실과 영득처럼 인어들도 남매지간인 것 같았다. 그물에 걸려 올라올 때도 광에 갇힌 지금도 둘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다랑어나 강치나 돌가래와 별바 다르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잡고 보니 사람을 닮아도 너무 닮아 문제였다. 덕무와 달리 공영감은 다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덕무가 잡아온 인어 중 한 마리가 암컷인 것은 다행이었으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어 새끼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골치가 아팠다. 공영감이 아는 바대로면 암컷 인어에게 생명 주머니가 생기려면 최소 생후 99달은 넘어야 했다. 99달 미만의 인어에게는 아직 생명 주머니가 없다. 이는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이나 무병자수할 생기가 없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기름을 짠다 해도 약효가 없다는 말이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믿거나 말거나 한 설로 일축할 수도 있겠지만 인어가 정말 눈앞에 나타나 이상 믿지 못할 설 하나하나가 면밀히 고려해야 할 절차와 법이 되었다. 인어의 존재 자체가 실제로 증명된 이상 나머지 설의 신빙성 역시 철저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둘은 문을 열고 강 속으로 들어갔다. 새끼 인어들이 다가오는 그들을 흠칫 놀라며 바라보았다. 서로 꼬라하는 작은 몸이 덜덜 떨렸다. 공연감이 사내같이 생긴 인어의 팔을 잡아 계집의 인어 품에서 떼어놓았다. 그리고 계집의 인어의 턱을 들어 얼굴을 가까이 대고 보다가 덕무에게 계집의 인어의 뒤로 가서 양집게 손가락을 인어의 입에 넣어 일자로 벌리라고 했다. 덕무는 공 영감이 시키는 대로 계집의 인어의 입을 벌렸다. 혹시라도 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으나 막상 입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입을 벌리니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벌리는 모습이 주인의 처분만 바라는 처량한 강아지 같았다. 인어의 입속에는 아래 위로
이가 한 줄 나 있었고 그 뒤로 앞줄보다 조금 작은 이가 한 줄 더 나 있었다. 사람 이보다는 뾰족한데 조약돌처럼 맨들거리고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혀는 사람 혀보다 짧았는데 인절미처럼 말랑말랑했다. 계집의 인어는 인간의 굵은 손가락이 함부로 입안에 들어와 벌리고 있는 것이 괴로웠는지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을 찔끔 떨구었다. 뒷줄에 나는 이빨 개수로 생후 몇 개월인지 계산한다고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워낙 옛날에 흘러들은 얘기라 정확하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는구먼. 잘 기억해 보시오. 누구한테 들었소? 그때 서씨가 공연 가면 무언가 말을 끄집어내려다가 흠칫 멈추었다. 그리고 덕물을 흘낏 쳐다보고는 낭피한 표정으로 혼잣말인지 건네는 말인지 삼키는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계집애가 생후 몇 개월인지 알 도리가 있나. 공연감이 기억하는 옛설에 의하면 암놈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경우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새끼라면 관찰한 동안 어미가 찾아올 것이니 새끼를 미끼 삼아 어미를 잡는 게 최선이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두 해 정도 시간을 끄면서 세밀히 관찰한 후 99달이 넘었다는 확신이 생길 때 잡아야 한다. 기회는 한 번뿐이므로 시간을 충분히 두어 허탕치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시간을 끄면서 관찰하는 방법은 덕매 입장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풍랑 속 돛담배처럼 위태로운 영실의 병세 때문이었다. 무조건 인어만 잡아오면 된다고 믿고 목숨을 건 모험을 완수한 덕무에게 99달 이상 된 암컷 인어만 해당한다는 소리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마치 엉킨 실타래를 어렵사리 풀어내니 더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건네받은 꼴이랄까. 왜 공연감은 이 중대차한 이야기를 애초에 해주지 않았단 말인가. 덕무의 거센 항의에 공연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씨, 자네는 그물을 던질 때 새끼 물고기는 두고 늙은 물고기만 선별해서 잡는 재주가 있나? 수컷은 두고 암컷만 잡는 재주가 있느냐는 말이세. 일단 닥치는 대로 모조리 잡은 다음 먹을 건지 버릴 건지 정하지 않나?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물을 던지느냐 마느냐까지만 어부의 몫이었다. 일단 그물을 던진 뒤에는 어부가 원하는 것을 잡는 게 아니라 바다가 주는 대로 받아야 했다. 따라서 닥치는 대로 잡아오는 게 맞았다. 저놈은 비실비실하니 곧 죽을 것 같은데 시험삼아 끓여서 기름이나 짜볼까? 작은 숨을 힘겹게 내쉬고 있는 사내의 인어를 가리키며 공경감이 말했다. 순놈은 약효도 없다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소? 걸리적거리잖나. 끓이지 않을 거면 바다에 갖다 버리든가 돼지 먹이로 주든가 하지 뭐. 공연감이 무심한 표정으로 무뚝뚝하게 말했다. 둘이 남매지간 같으니 당분간 그냥 둡시다. 당장 두 놈을 떼놓기는 좀 그러니. 소심하게 답하는 덕무의 목소리에 수심이 어린 이유가 있었다. 돌고래를 잡을 때는 눈을 쳐다보지 말고 꼬리를 봐라. 어부들끼리 공유하는 불문율 중 하나였다. 벽에 뚫린 구멍처럼 움직임이 없는 상어 눈동자와 달리 돌고래의 눈동자는 어부에게 말을 걸기 때문이었다. 눈을 보면 슬픈지 기쁜지 공포를 느끼는지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었다.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하는 돌고래의 읍소에 자칫 마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의미였다. 지금 덕무의 마음이 그랬다. 강속에서 새끼 인어 두 마리가 꼭 끌어안고 오도로도 떨고 있는 모습이 꼭 영실과 영득 같아 보이는 덕무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물고기인 줄 알고 잡았더니 사람과 이렇게나 닮았을 줄이야. 두 사람은 일단 며칠 동안 말미를 갖고 인어 남매의 어미가 찾으려 오는지 두고 보긴 했다. 다만 어미 민어가 정말 나타날지 만약 나타난다면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무엇도 보장할 수 없기에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들에게 어미가 있기는 한 건지 어미가 이미 죽어 없는 건 아닌지도 알 수 없었다. 새끼를 미끼로 쓸 요량이었다며 흑암대에서 새끼들을 잡았을 때 호숫가로 떠나지 말고 어미 인어를 기다렸어야 하는 건 아니요. 덕무가 후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지 않네. 거리는 상관없어. 흑암대에서 여기까지 100길로 반나절이요. 어미 인어가 설령 오고 싶어 한들 지도라도 그려서 손에 들려주지 않는 한 찾아올 도리가 없지 않소. 고래가 빛도 없고 길도 없는 깊은 물속에서 다른 고래를 어찌 찾아가는지 모르는가. 소리가 내는 파동을 듣고 물의 흔들림을 따라가지 않나. 그렇게 수천리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고래를 찾아낸단 말일세. 인어는 고래보다 한술 더 떠서 물속뿐 아니라 공기 중에 울리는 목소리의 파동으로 새끼를 찾아내지. 어미 인어는 새끼 인어가 내는 울음소리를 수천리 밖에서도 들을 수 있어. 어찌 그런지 그 섭리를 이해할 순 없지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찾으러 올 만큼만 있다면 마음만 있다면 온다는 얘기지. 허나 문제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잡혀온 새끼들이 풀피리 소리를 내며 목청껏 울어대며 그 소리를 들은 어미가 찾아올 때 어미를 잡겠다는 것이 공영감의 계산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날 흑암도에서 그물에 걸려 잡히던 순간을 제외하며 암수 두 마리가 새끼가 약속한
한 듯 입에 다물고 울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분명 잡힌 직후에는 풀피리 소리를 구슬프게 내며 동굴이 떠나갈 때 울었는데 괴짝에 담겨 흑암도를 떠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왕방울만한 눈에서 유리굴슬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며 소리 없이 울 뿐이었다. 새끼들이 소리내어 울지 않으니 어미 인어가 듣고 찾아올리 만무했다. 건드릴수록 더 꼬이는 실타래처럼 상황이 계속 꼬이고 있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가 지났다. 강풍이 휘몰아치다가 고요해진 바다처럼 곧 넘어갈 듯한 영실의 숨이 벼랑간 편안해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영실은 밖으로 나와 볕을 쬐고 심호흡을 하며 모자란 숨을 들이키곤 했다. 오늘은 아침부터 영득의 성화에 광 앞에 나와 앉았다. 동글동글한 눈동자는 강아지처럼 순해 보이고 몸은 가늘게 나풀거리고 피부는 찔레꽃처럼 희고 예쁜데 너는 어쩌다 여기 잡혀와 있니? 강문을 열고 안을 빼꼼히 들여다보던 영실이 무심히 말했다. 누나 누워있는 동안 아버지가 흑암도에 가서 잡아왔어. 누나 약으로 쓸 거라고 했어. 영득이 끼어들었다. 나는 영실이야. 박영실. 넌 이름이 뭐니? 동생 영득의 말과 상관없이 영실이 인어에게 말을 건넸다. 계집의 인어는 왕방울 같은 눈을 두어 번 깜빡거릴 뿐 말이 없었다. 동그란 두 눈에 처연한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한 번만 더 깜빡이며 잔뜩 고여있던 슬픔이 방울저 또르르 떨어질 것 같았다. 옆에 있는 아이는 내 동생이니? 영실이 계집의 인어에게 또 말을 건넸다. 강 바닥에는 또 다른 인어 새끼가 죽은 듯 납작 엎드려 있었다. 쟤는 남동생이래. 아버지가 그랬어. 그런데 곧 죽을 것 같대. 죽으면 돼지 먹이로 갖다 줄 거래. 공연감이 그랬어. 영득이 또 끼어들었다. 영실이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 하고 영득을 조용히 시켰다. 영득은 얼른 입을 닫았다. 내 동생은 이름이 뭐니? 계집의 인어가 바닥에 엎드린 사내의 인어를 자기 몸쪽으로 끌어당겼다. 남자애는 삐쩍 마르고 눈이 퀭한 모양이고 꽃잎에 앉은 짱아찌 같았다. 꽃잎에 앉은 짱아 같아. 영득이 못 참고 또 한마디 툭 끼어들었다. 남자애들은 잠자리를 짱아라 불렀는데 그리고 보니 계집애에 비해 까무잡잡한 피부색이며 돌출된 얼굴이며 퀭하고 동그란 눈이며 튀어나온 입에 마른 체구가 잠자리 같아 보이기도 했다. 피부가 하얀 계집애는 찔레, 까무잡잡한 사내이는 짱아. 그렇게 새끼 인어들에게 이름이 생겼다. 찔레와 짱아. 아이들이 인어 남매의 이름을 지어 불렀을 때 덕무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름에 달리 의미를 부여할 이유도 여유도 없었다. 찔레든 민들레도 어차피 죽어가는 영실을 살릴 약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약일 뿐이라고. 그게 실수였다. 그 즉시 아이들에게 단호히 알려줬어야 했다. 금방 헤어질 것에 정을 주면 안 되고 금방 죽일 것에 이름을 지어 불러주면 안 된다고 말이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관계가 생기면 사람처럼 대하게 되고 사람처럼 대하면 잡아먹을 수 없기에 그냥 인어 새끼들 혹은 물고기들이라고 부르라고 강권했어야 했다. 달이 지고 해가 떴다. 찔레와 짱아를 잡아온 지 이틀이 지났다. 이들은 여전히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덕무와 공연감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끓여서 기름을 낼까 말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파도처럼 밀려와 머릿속에 넘쳤다. 짱아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종일 방바닥에 붙어 눈조차 뜨지 못하고 시름시름 말았다. 찔레는 그런 짱아 옆에 앉아 아픈 동생을 하염없이 쓰다듬었다. 무엇이라도 먹여야 했다. 영실과 영등은 바닷가로 나갔다. 발병후 늘 방구석에 누워있던 영실과 아픈 누나 때문에 늘 울썩이었던 영등에게는 오랜만에 나들이었다. 두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바위 틈을 뒤졌다. 영등은 자맥질에 바다로 들어가 소리를 개고 고동을 줍고 전복을 따고 미역을 뜯어왔다. 물동이에 바닷물을 넘치도록 받아들고 지구와 부엌의 물 항아리를 바닷물로 채웠다. 집으로 돌아온 두 아이는 소라껍데기에서 알맹이를 꺼낸 뒤 잘게 찢고 입을 굳게 담은 조개들의 입을 벌려 먹기 좋게 만들었다. 미역도 잘게 찢었다. 바닷물은 사발에 담았다. 만찬이 차려졌다. 강속의 인원 남매 앞에 소반이 놓여 있었다. 영득과 영득은 강문을 닫은 채 쥐죽은 듯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바닥에 해무시 누워있던 찔레가 일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보였다. 가느다란 팔로 지탱하고 힘겹게 몸을 일으킨 찔레는 빼빼 마른 손을 내밀어 잘게 찢은 소라살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다. 문틈을 지켜보던 영득이 영실에게 말했다. 먹는다 누나 먹는다. 기뻐하며 지켜보는 영실과 영득 앞에서 찔레가 보인 다음 행동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조심스레 씹던 소라를 자신의 손바닥에 뱉어낸 것이다. 찔레가 음식을 삼키지 않고 뱉어내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영득은 에이 소라를 먹지 않네 라며 투덜거렸다. 그런데 다음 순간 찔레는 다친 짱아의 입을 벌리더니 잘게 씹은 소라를
조심스레 조금씩 흘려 넣어주었다. 생명이 다한 듯 숨소리마저 가늘어졌던 짱아는 입을 벌리고 물처럼 묽어진 소라를 우물을 받아먹었다. 찔레는 그렇게 한참 동안 짱아 입에 소라와 조개 그리고 바닷물을 넣어주었다. 짱아가 충분히 먹고 난 후에야 찔레도 먹기 시작했다. 강화문 밖에서 영실과 영득은 강 속에 인어남매가 먹는 모습을 내내 지켜보았다. 영득이 말했다. 누나, 찔레가 누나랑 닮았어. 오후가 되자 기운을 조금 차린 짱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스스로 먹기 시작했다. 양손으로 조개 껍데기를 바짝 들고 주저앉아 조개 속살을 빨아먹는 모습이 영락없이 배고픈 장난꾸러기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었다. 젓가락에 국수를 말듯 미역줄기를 갈기 모양 손가락에 돌돌 말아 한 입에 호로로 삼킨 짱아는 바닷물 항아리에 아예 머리를 통째로 집어넣고 거꾸로 처박혀 물장난을 쳤다. 기운이 돌아오는 듯했다. 찔레도 잘 먹고 마셨다. 아버지 찔레가 눈물을 그쳤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영숙이 덕무에게 말했다. 짱아도 기운을 많이 차렸어요. 얼굴색도 좋아졌어요. 듣는지 마는지 무표정했지만 짱아가 기운을 차린 것은 덕무에게 내심 무척 반가운 일이었다. 새끼 인어가 기운 없이 골골대면 소리내어 울지 못할 터이고 울지 못하면 어미가 찾아오지 않을 테니 기운을 차렸다면 이제 큰 소리로 밤새 울어주기만 하면 될 일이었다. 내일은 납작개랑 새우를 잡아다 줄 거예요. 강 근처에 가지 마라. 아버지, 어미 인어가 안 나타나면 찔레랑 짱아랑 어떻게 할 거예요? 나타날 거다. 누나가 그러는데 쟤들은 어머니가 없는 것 같아요. 찔레가 짱아를 키우는 것 같아요. 쟤까짓게 그걸 어찌한다고 한동안 말이 없던 덕무가 대답했다. 어미 인어가 안 찾으러 오면 짱아는 바다에 풀어주마. 찔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찔레는 내 누이 약으로 쓸 거다. 다음날 영득은 바닷가로 나가 살이 통통하게 오린 참소라와 초록잎 홍합, 납작개와 새우를 잡아왔다. 영실과 영득이 강문을 절반쯤 열어놓고 쭈그리고 앉은 인어 남매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영득이 불쑥 말했다. 아버지가 그러는데 어미 인어가 애들 찾으러 오면 둘 다 놓아주고 안 오면 짱아만 놓아줄 거래. 찔레는 누나 약으로 쓸 거래. 영실이 말했다. 난 안 먹을 거야. 왜 안 먹어? 우리 어머니도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안 먹을 거야. 어머니가 안 먹었을지 누나 어찌 알아. 아버지가 인어는 누나를 살리려고 하늘이 보내준 약이라고 했어. 영득이 말했다. 하늘이 보내준 거 아니야. 그걸 누나가 어찌 알아. 영실은 알지 못했다. 다만 느낄 뿐이었다. 저 푸른 하늘 너머에 엄마가 있다며 구름 너머에서 지켜보는 엄마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영실아, 인어는 먹는 게 아니란다. 왜 먹으면 안 돼요? 자연이 허락한 게 아니니까. 자연이 허락한 건 어떤 것들인데요. 자연스러운 것들이지 순리에 맞는 당연한 것들 말이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 이를테면요. 이를테면 바람이 불면 구름이 움직이고 해가 뜨면 아침이 되는 것. 씨앗 한 톨이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가지에 앉아 쉬어가는 것. 꽃이 피면 지고 철따라 다시 피는 것. 누군가 일부러 꺾지만 않는다면 100년이고 다시 피는 것. 이제 내가 말해보렴. 철이 되면 바다 한가득 대구떼가 몰려오는 것. 대구떼가 떠나면 연어떼가 오는 것.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런 것들이 자연이 허락한 거야. 영실과 엄마는 늘 이렇게 대화를 했다. 그러면 영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음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영두가 아버지 말대로 찔레랑 짱아를 하늘에 보내준 거라며 스스로 왔겠지. 철되면 돌아오는 연어처럼 인어도 때맞춰 바다 가득 찾아왔을 거야. 저절로. 꽁꽁 숨어있지 않고 저절로 사람 눈에 배 나타났을 거야. 그래도 안 먹는다고 하면 아버지가 화 많이 낼 텐데 먹으면 어머니가 화를 낼걸. 어미 인어가 찾으러 오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찔레랑 짱아는 살려주면 좋겠다. 어미 인어는 없을 거야. 있을지도 모르잖아. 쟤들이 풀피리 소리 내면서 울면 어미 인어가 찾으러 올지도 모르잖아.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아. 그제야 말을 끊는 영득이 영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영실은 영득의 등에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다.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면 어린 영실은 동생 영득과 단둘이 섬에 남아 아버지를 기다려야 했었다. 예기치 않게 날씨가 변해 먹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리거나 갑자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아지는 날이면 바다에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까 무서웠다. 하지만 영실은 결코 소리내 울지 않았다. 갑자기 엄습한 그리움에 엄마가 사무치게 보고 싶어져도 마찬가지였다.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부터 영실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다. 숨쉬기 버거워진 영실은 자리에 누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아이들이 준 음식을 먹고 찔레와 짱아는 기운을 차렸다. 하지만 기력이 회복된 후에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다시 쓰러진 딸과 결코 소리내어 울지 않는 새끼 인어들을 번갈아 보는 덕무의 가슴은 불붙은 것 마냥 타들어갔다. 영실이 살 수 있는 시간도 함께 타들어갔다. 잣발을 가득 실은 공연감의 배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공연감은 배에서 찾아왔다면서 전족을 구해와 찔레의 작은 발을 신겼다.
전족은 청나라에서 건너온 물건이었는데 질기고 딱딱한 가죽으로 만든 손어사 여자아이 발에 맞을 만한 작은 신발이었다. 한 번 신으면 스스로 벗을 수 없었다. 양 발에 전종은 세 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양발을 연결한 세 줄로 또 다른 세 줄과 연결해 끄트머리에 단처럼 생긴 무게추를 매달아 놓았다. 새로 된 무게추는 어른이 양손으로 겨우 들 만큼 무거웠다. 감금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혹여 도망칠 것을 대비할 예방책이었다. 무거운 추가 연결된 족쇄 때문에 찔레는 움직이려면 다리를 질질 끌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쇠사슬의 길이가 허락하는 반경 안에서만 가능했다. 족쇄의 열쇠는 당연히 족쇄 주인인 공영감이 갖고 있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덕무의 찬반대. 공영감은 이렇게 해둬야 혹시나 도망친다 하더라도 멀리 못 가 잡힐 것이며 무게추 때문에 물에 가라앉아 감히 바다로 도망갈 엄두를 못 낼 거라고 했다. 덕무는 족쇄를 채우는 것이 못마땅했으나 공영감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처지였다. 어쨌든 찔레의 절반은 공영감 모시기 때문이었다. 덕무가 찔레와 짱아를 잡아온 후 공영감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덕무의 집에 찾아와 강 근처를 서성거리며 하루를 보냈다. 하루는 덕무와 공영감이 둘이서 아침부터 강문 앞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혹시 찾아올지 모를 어미인을 빠뜨릴 함정을 만드는 중이었다. 힘도 없고 팔다리도 성취하는 공영감은 애초에 별 도움이 안 됐고 덕무 혼자 하루 종일 곡괭이질 삽질을 해 어른 허벅지까지 빠질 만한 구덩이를 팠다. 광이 성이라면 성을 두르는 해자를 파놓은 셈이었다. 구덩이 위는 장가지와 풀들로 덮어 마치 흙이 차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땅만 파면 뭐하느냐고 이런 새끼들이 목구멍에 자물통을 삼켰나 당최 소리내지 울지 않으니 어미가 찾아올 방도가 없지 않은가. 울기 시작하면 저것들을 물가로 옮겨놓고 근처에서 숨을 기다렸다가 잡으면 되는데 정말 미칠 노릇이군. 공연감의 풀면소리 위로 해가 일찌감치 기우기 시작했다. 광야 얼씬도 하지 말라는 덕무의 엄명 때문에 영득은 먼발치에서 바람을 보았다. 영실의 기침소리가 방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밤이 되기 전 공연감은 돌아가고 덕무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어 골아떨었다. 하루 종일 구덩이를 판다고 삽질을 한 터라 피곤한 만도 했다. 아버지가 잠드는 영득은 살그머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갔다. 종종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강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저귀듯 소곤거리던 찔레와 짱아는 부청객의 침입에 대화를 멈추었다. 어기적거리며 강 안으로 들어온 영득은 소꿉장난하듯 찔레와 짱아 옆에 가까이 붙어 앉았다. 서로 멀뚱하니 바라보며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영득이 입을 열었다. 너희들은 왜 소리내어 울지 않아?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가 소리내어 울기만 하면 우리 영실이 누나도 살 수 있고 너희도 풀어질 거래. 지심을 다해 말한 영득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인원 남매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렇다고 딴청을 부리는 것은 아니었다. 물끄러미 영득을 바라볼 뿐이었다. 영득이 말했다. 난 동무랑 놀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너희들이랑 놀고 싶어. 누나랑 나랑 너희 이름을 지었어. 알려줄까? 넌 하얀 찔레꽃 닮아서 찔레. 넌 까무잡잡한 잠자리 같아서 짱아. 영득이 인어 남매를 번갈아 가리키며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난 영득이 아무런 반응 없는 인어 남매에게 영득이 찬찬히 한 번 더 알려주었다. 내 이름은 찔레. 그리고 너는 짱아. 나는 영득이. 밀려온 졸음에 짱아의 눈이 깜빡였다. 영득도 연겁과 하품을 했다. 찔레와 짱아와 영득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웠다. 널빤지를 얹은 천장 군데군데 난 틈으로 별빛이 새어들어왔다. 너는 찔레, 너는 짱아, 나는 영득이. 쏟아지는 잠을 참으며 영득이 되풀이해 말했다. 너는 찔레, 너는 짱아, 나는 용득이. 마지막 영득의 이름을 부른 건 찔레였다. 말을 알아듣네? 맞았어. 그럼 넌 눈이 희득거려진 영득이 찔레에게 물었다. 찔레. 찔레가 답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알아듣기에는 충분했다. 넌 이번에 짱아에게 물었다. 짱가. 말놀이가 재미나는지 짱아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묻어있었다. 난 반가움에 들뜬 목소리로 영득이 다시 물었다. 찔레가 말했다. 용득이. 짱아도 옆에서 키득거리며 말했다. 용득이. 셋은 동시에 웃음보가 터져 키득거렸다. 구름에 숨은 달이 얼굴을 내밀면 별들이 자기 빛을 나누어 주듯 그날 밤 아이들은 웃음을 나누었다. 하루가 지났다. 자리에 누운 영실은 일어나지 못했다. 덕마와 공 영감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 새끼 이네들을 원망했다. 더는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날 밤 영등은 아버지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또다시 강을 찾았다. 아이들이 마주 앉았다. 영실이 누나가 많이 아파. 이대로 못 일어날까봐 너무 무서워. 나한테는 누나가 엄마고 누나가 전부야. 너희가 울지 못하겠으면 나에게 우는 법을 알려줘. 내가 대신 울게 부탁이야. 찔레와 짱아는 귀를 쫑긋 세우고 영득의 하소연을 들었다. 덕문은 동트기 직전 불현듯 눈을 떴다. 옆에서 자고 있어야 영득이 보이지 않았다. 방문을 열고 나와 마당을 살피니 강문 앞에 파놓은 구덩이에는 별다른 흔적이 없었다. 위장용으로 깔아놓은 장가지와 풀도 멀쩡했다. 그런데 아플싸 빗장 걸린 채 닫혀있어야 할 강문이 조금 열려있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 분명히 강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 기억을 떠올린 순간 덕무의 머릿속에 걱정이 번개처럼 번쩍이며 불안이 천둥처럼 요동쳤다.
어미인어가 찾아와 새끼들을 데려간 것일까? 한데 영득은 왜 안 보이지? 설마 어미인어가 새끼들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영득까지 안고 가버린 것일까? 아니면 영득이 새끼 인어들이 도망가도록 강문을 열어준 것일까? 새끼 인어들과 함께 도망간 것일까? 찔레가 사라졌다며 영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또 다른 흑암도에 가야 하나? 다시 간들 인어를 또 잡을 수 있을까? 일순간에 수많은 염려가 파편처럼 날아와 내리에 박혔다. 아이 하나 비집고 나올 만큼 열려있는 관문 앞에 다가선 덤무가 문고리를 잡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만약에 강 안에 아무도 없다면 감당 못할 상황을 떠올리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덤무는 내키지 않은 손에 힘을 주어 관문을 벌컥 열어줬다. 강 바닥 거적대기 아래로 조그만 다리들이 보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였다. 가까이 다가가 거적대기를 살짝 걷어보니 아이들 셋이 웅크리째 잠들어 있었다. 찔레와 짱아와 영득이었다. 천장에서 새어들어온 달빛이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덕무는 놀라고 화난 마음을 진정시키며 우두커니 서서 아이들을 내려다봤다. 영득을 안고 나와 방에 누웠다. 날이 밝았다. 영실의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주기가 반복될수록 숨쉬기 편한 날은 짧아지고 숨쉬기 힘든 날은 더 길어졌다. 휴지기가 있었던 것만큼 병세는 더 심해졌다. 숨만 가파하는 게 아니라 가느다란 숨이 들어가면 곧바로 멈출 수 없는 기침으로 이어졌다. 영실은 기침 끝에 울각대면서 피를 토했다. 기침 소리가 들리면 피를 토할세라 헐떡대는 소리가 들리면 숨이 넘어갈세라 더무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 찔레를 잡을지 말지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미너가 새끼들을 찾으러 오지 않으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러나 찔레에게 약효가 있을지 또한 확신할 길이 없었다. 암초에 걸린 고깃배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된 덤무는 답답한 마음에 변두렁을 찾았다. 마흔이 넘었다는 내 텅이고 눈썹이고 수염이 하늘도 없이 민자루 맨들거리는 덕에 도령으로 불리는 그는 강원도에서 나는 유명한 점쟁이였다. 덤무는 변도령에게 저간의 사정을 설명한 뒤 찔레를 지금 잡아도 약효가 있을지 물었다. 찔레가 물고기야? 그렇소. 물고기한테 왜 이름까지 지어줬어? 우리 애들이 그냥 그렇게 부릅디다.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라고 불러야지 이름을 지어주니까 꼭 사람 같잖아. 그러게 말이요. 생김새도 사람을 닮았다고? 멀리서 언뜻 보면 아이 같기도 하고 가까이서 보면 손도 갈퀴마냥 갈라져 있고 콧구멍도 막혀있어서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뭐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사람도 손 갈라지고 콧구멍 막힌 사람 있잖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건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모르는 물건을 대할 땐 겸손하고 신중해야 하는 법이지.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하고 제 기준이 아니면 무슨 기준을 어떻게 겸손해야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한꺼번씩 벗겨봐야 하지. 실체가 뭔지. 그때까지 변도령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덕무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네 딸년이 먹겠대? 사람 닮은 그걸? 아니요, 절대로 안 먹겠답니다. 왜 안 먹겠대? 사람이랑 너무 똑같아서 싫답니다. 생김새랑 하는 짓이나 인어가 하늘이 허락한 약이며 장어나 가물치처럼 생기지 왜 사람처럼 생겼느냐고.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구나. 교만해. 내 딸은 사력 있고 착한 아이요. 어련하겠어. 잔말 말고 정깨나 한번 보자고. 변도령의 두 눈에 핏발이 서더니 눈알이 안팎으로 뒤집어져 흰자로 꽉 찼다. 그 찰나 변도령은 보았다. 큰 바람이 사납게 불고 성난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산기처럼 높이 솟아오른 파도가 덮치는 해안가에 위태롭게 서 있는 소년의 뒷모습을 혼비백산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모조리 도망가는데 한 소년만이 홀로 서 있었다. 애가 흑기가 너무나 많아 그 흑기가 이 애를 감싸고 있으니 애가 당최 죽지를 않아. 잠시 후 거대한 해일이 몰려왔다. 소년은 하늘을 검게 덮으며 덮쳐오는 물더미 앞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큰 파도가 밀려왔어. 태산이 쏟아지는 것처럼 물이 쏟아져 천지가 흔적도 없이 쓸어내려갔지. 사람들은 애고 어른이고 개고 닭이고 모두 사라졌어. 그런데 그는 혼자만 살았어. 딱 죽을 목숨이었는데 흑기가 그를 살린 거지. 흑기한테 몸이 필요했거든.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산송장이야. 흑기라니? 요심, 욕심, 자네 안에 들어있는 비룡뱅이 같은 욕심. 변도령이 제정신이 돌아왔다. 땀을 비오듯 쏟았다. 좌우당간 자네는 딸을 살려야겠나? 살려야 하오. 아내를 너무나 급작스럽게 보내는데 딸마저 험하게 이룰 순 없어. 자네가 살리고 싶은 거야? 아니면 자네 욕심이 살리고 싶은 거야? 욕심도 내 욕심 그게 곧 나 아니요? 살고 싶소 내 딸이니까. 변도령은 잠시 말을 끊고 생각에 잠겼다. 할 말이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지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그 인어 새끼를 지금 잡아먹으면 약효가 있을지 없을지 알려달라 이 말이지. 그렇소. 인어 새끼가 생후 99달이 넘었는지 알려면 인어한테 몇 살인지 물어보든가 아니면 잡아서 먹어보든가 해야 하는데 물어보는 건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안 되고 잡아먹었는데 약효가 없으면 묻는 게 말짱 꽝이 되니까 안 되고 가만두고 기다리자니 딸년이 죽게 생겼고 이렇게 해봐. 마르지 않은 생쑥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뜯어다가 절구에 짓지어서 죽처럼 묽게 만들어 절구통에 한가득 찰 정도로 양이 많아야 해. 생쑥이요? 반드시 그래야 깨끗한 생쑥이어야 해. 그래야 상처가 덧나지 않아. 그걸로 인어 나이를 알 수 있어? 나이는 모르지만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지. 정말이요? 어떻게? 내가 모르는 물건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겸손하고 신중하라고. 팔만 하나 잘라서 먹여봐. 팔. 잘린 상처에 쑥 찢는 것을 진흙에 쳐바르듯 바르고 상처를 감싸줘. 바로 아물지는 않겠지만 지혈은 잘 될 거야. 아, 약효가 있으면 나머지도 도망쳐서 기름을 내고 약효가 시원찮다 싶으면 밥 줘가면서 조금 더 키우다가 남은 팔 잘라서 또 먹여보고 4번은 해볼 수 있잖아. 사지가 있으니까. 거북한 척 인상 쓰지 마.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리할 거면서. 남의 속을 다 안다는 듯 지레 짚어 말하는 변도량의 말을 모욕으로 느낀 덕분에 이렇다 할 대답을 포기하고 입을 닫았다. 하를 자르라니 독한 놈, 잔인한 놈, 얌멸찬 놈, 사기꾼 같은 놈.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쑥쑥 꾹꾹 눌러온 화가 올라와 덕무는 쉴 틈 없이 변두령을 욕했다. 그러나 그런 한편으로 머릿속에서는 집 주변에 쑥 군자 군락지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해내느라 뒷산을 바쁘게 헤집고 다녔다. 저녁으로 영실의 기침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덕무가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인어기름을 짜줄 터인즉 약으로 생각하고 먹으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영실이 헉헉거리면서도 완강히 거부했다. 아버지 나는 안 먹을 거니까 인어들을 놓아주세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영실이 말했다. 사내에는 놓아주마. 찔레와 짱아 둘 다 놓아주어요. 찔레는 안 된다. 걔를 널 살리려고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야.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면 나랑 영득이만 남았어요. 영득이가 앞에서 밥을 못 넘겨 물면 내가 먼저 밥을 잘게 씹어 영득이 입에 홀려 넣어주었어요. 그러면 영득이가 조금씩 받아먹고 기운을 차렸어요. 덕무도 알고 있었다. 영실이 영득을 자식처럼 키웠다는 걸. 그래서 더더욱 영실을 살리려 애쓰는 것일지도 몰랐다. 찔레가 짱아 입에 음식을 씹어 흘려 넣어주는 걸 봤어요. 헉헉 어머니처럼 쓰다듬어 주었어요. 영실이 숨이 찬지 가슴을 부여잡고 말을 이었다. 허허 내가 영득이에게 어머니 노릇을 하듯 찔레로 짱아지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소리내어 울지 않는 건 울어도 달려올 어머니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다 영실아 내가 그것들을 막 잡아 올렸을 때 그것들은 분명히 풀피리 소리를 내며 울었다. 이 아비가 두 귀로 분명히 들었다. 잠자다가 깬 영득이 방문을 빼꼼히 열고 아버지와 누나의 대화를 연못을 보았다. 아버지 정말 모르겠어요. 찔레와 짱아는 우리 남매와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찔레를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약이 된다고 해도 먹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냥 놓아주세요. 아니다. 저것들은 물고기야. 바다에 사는 한낱 미물이란 말이다. 저것들이 사람이라면 말을 했겠지. 자기 사정을 말하고 살려달라고 빌었겠지. 보고 싶은 사람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살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닥쳐라. 더는 못 들어준다. 너는 찔레를 먹게 될 게다. 그게 내 약이다. 아버지 호통에 입을 다물었지만 영실의 표정은 단호했다. 오장 탐하다. 옥정이 찢어질 때 절규하는 어미인의 비명이 들리기는 했으나 그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다. 때맞춰 짙은 안개가 호수를 덮어버린 탓이었다. 어미인어가 스스로 목숨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기엔 부상을 입은 전씨와 심씨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전씨는 스스로 발등을 찍은 탓에 발에 구멍을 뚫려 걸을 수가 없었고 심씨는 아비 인어에게 물린 상처가 지혈되지 않아 피를 많이 흘리는 바람에 실신 직전이었다.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야 했다. 조씨가 전씨를 부축했고 배씨는 심씨를 업었다. 축 처진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계집애 인어를 가리키며 조씨가 공랑에게 말했다. 업어라. 아비 인어의 처참한 죽음을 보는 계집애 인어는 아예 소리를 거두었다. 두 눈을 꼭 감은 채 혼절한 것처럼 늘어져 있었다. 내가요? 너 말고 누가 있어? 빨리 업으라고 새끼를 데리고 가야 어미를 찾아오든가 할 거다 있냐. 조씨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난처한 나머지 공랑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부끄러움에 낯을 들 수 없었다. 명구함에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날 것만 같았다. 뱃속에서 자괴감과 죄책감이 부글부글 끓으며 목젖까지 차올라 입을 벌리고 고름처럼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공랑은 마지못해 계집의 인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인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조씨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가와 칼로 인어를 두른 가죽줄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인어의 가느다란 팔을 되는 대로 붙잡아
공랑의 목에 감아놓았다. 말파가 인어의 피부가 공랑의 등에 척 달라붙었다. 인어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계집애 인어를 둘러업은 공랑은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섰다. 예상보다 가벼웠다. 바람 불면 팔랑거리며 날아갈 듯 작은 몸속에서 힘도 진도 다 빠져나가 껍데기만 남은 듯 가볍디 가벼웠다. 등에 얽힌 인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소리 없이 떨어지는 구슬 같은 눈물방울 뿐이었다. 공랑은 인어를 넣고 길고 좁은 동굴을 지나다가 발을 헛디는 바람에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넘어질 뻔했다. 휘청하는 순간 인어의 작은 손이 공랑의 뒷머리카락을 꼭 붙잡았다. 동시에 공랑의 등에 자기 몸을 잡붙였다. 작은 심장이 도군닥도군닥 뛰는 소리가 공랑의 등을 타고 심장에 전해졌다. 인어의 차가운 체온과 죄책감에서 뿜어져 나온 냉기가 공랑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만 같았다. 어쩌면 차라리 몸도 마음도 얼어버려 감각이 묻어지기를 바라는 자신의 착각일지도 모른다. 물고기일 뿐이야. 다랑어나 광어처럼 물고기를 잡을 때 새끼가 슬퍼할 거라고 염려하지는 않잖아. 마찬가지야. 인어가 사람이었으면 육지에서 살았겠지. 우리와 함께 살았겠지. 물고기니까. 물속에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잡아도 먹어도 돼. 광어나 연어를 잡아먹듯이. 공랑은 걷는 내내 아픈 마음을 마취시키려 등에 업은 건 한나 물고기라는 말을 되뇌었다. 좁은 동굴 통로가 돌연 넓어지며 뜨락처럼 넓은 공간으로 들어섰다. 부상당한 동료를 한 명씩 둘러엎고 앞서가던 조씨와 배씨가 바위 벽에 그려진 암벽화 앞에 멈춰섰다. 공란도 주춤주춤 그들 옆에 섰다. 동굴을 발견한 첫날 눈여겨봤을 뿐 그 후로 오갈 때는 무심코 지나치던 암벽화였다. 그런데 새삼 눈여겨본 그림의 내용에 공랑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풍랑이 이는 바람에 배가 떠있고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 빠진 사람을 장대기로 건져 올리는 지난번 그 그림이었다. 바다 밑에 밑바닥에도 사람들이 있어 참 이상하게 여겼던 그 그림이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다시 보니 배 위에 선원들이 내려뜨는 것은 그냥 장대기가 아니라 끝이 날카롭게 구부러진 갈고랑이었다. 갈고랑이가 바닷속에 있는 여인의 목덜미를 꿰뚫고 있었다. 갈고랑이에 걸려있는 여인은 바다 위로 딸려 올라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티는 것처럼 보였다. 뱃머리에 몰려있는 사람들 앞으로 줄에 묶여 배전에 매달린 어린아이 같은 이도 보였다. 바다 밑바닥에서 아이 둘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등에 엎여 있는 그것 인어였다. 암벽화는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그림이 아니라 인어를 사냥하는 그림이었던 것이다. 조씨와 배씨 그리고 공양은 자신들이 조금 전 저지른 만행을 거울로 보듯 한동안 암벽화를 바라보았다. 조씨 일행이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인어를 잡아오긴 했지만 제 발로 걸어갔던 5중 둘이 엎여왔으니 대가가 컸다. 그러나 부상당한 이들에 대해 관심은 잠시뿐. 이목은 곧 공랑의 등에 엎인 새끼 인어에게 부쏠렸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닮은 인어의 생김새에 놀랐다. 멀리서 보면 영락없는 동네 코올리게 같았기 때문이었다. 공랑의 등에 엎여 기운 없이 늘어져 있는 저 작은 것이 정녕 인어란 말인가. 저것이 영생과 불사를 약속하는 영약이란 말인가. 천하를 다 얻은 황제도 구하지 못한 이승에서의 삶을 천년이나 더 살게 한다는 영체란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서 인어를 보고 있음에도 믿기지 않았다. 공랑은 등에 업은 새끼 인어를 공동 우물이 있는 너른 공터에 내려놓았다. 구경하기 위해 우르르 몰린 사람들의 기세에 놀라고 주변에 소란하며 안절부절 못할 만도 했으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축 처진 인어는 땅바닥에 힘없이 누워 두 눈을 감아버렸다. 새끼 인어는 목에 가죽줄이 돌린 채 우물가 버드나무 굵은 가지에 묶였다. 조씨와 마을 사람들은 버드나무 주변을 뻥 뚫러 도랑을 판 후 삼치승을 잡기 위해 쓰는 덫을 곳곳마다 설치했다. 덫이 묻힌 도랑은 가느다란 나뭇가지와 나뭇잎, 흙 등으로 덮어 위장했다. 누군가 밟는다면 좁고 작은 도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손이나 발로 땅을 짚으려 한다면 촘촘히 묻혀있는 덫에 걸릴 수밖에 없을 터였다.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조씨가 상전이라도 되는 양 눈치를 보며 그를 도와 도랑을 파고 덫을 묻었다. 그래야 조씨가 인어 기름을 조금이라도 나눠주지 않을까 싶은 속셈이어서였다. 밤이 깊었다. 인어를 실컷 구경한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조씨와 배씨 그리고 공나는 버드나무가 잘 보이는 원발치에 자리 잡고 앉아 언제 나타날지 모를 어미 인어를 기다렸다. 캄캄한 어둠 속을 응시하며 그들은 동굴에서 보았던 암벽화를 떠올렸다. 마치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기록한 듯 혹은 할 일을 예상하고 하지 말라고 경고라도 해놓은 듯 알 수 없는 이가 그린 암벽화에 그들의 죄가 까발려진 기분이었다. 누가 그렸을까? 동굴성 암벽화. 배씨가 푸념아도 혼자 중얼거렸다. 누가 그렸으면 무슨 상관인가? 인어는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데.
조씨가 마른 황태포를 찢어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으며 말했다. 완벽하를 그린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생각이 짧은 놈인 것만은 확실하지. 입장 밖에서 생각해보게. 만약 내가 인어를 잡았다고 쳐. 그런 그림을 그려서 동네방네 어디에 인어가 있는지 어찌 잡았는지 모조리 소문을 내겠나. 안 잡은 척 조용히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이랑 끓여서 먹겠지. 어떤 작자인지는 몰라도 그림을 그린 자는 후대에까지 자기 자랑을 하고는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성격이었나 보군. 진시황도 못 찾은 불로초를 내가 찾았노라. 불로초는 약초가 아니라 인어였노라. 내가 전설의 인어를 잡았노라고 말이야. 껄껄껄. 공랑은 버드나무에 기대어 앉은 새끼 인어를 바라보았다. 새와 달이 없어지기라도 한 듯, 세상이 없어지고 삶이 끝나기라도 한 듯 새끼 인어의 얼굴은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늦가을 밤 추위에도 인어는 미동 없이 앉아 있었다. 한편 아비 인어에게 종아리를 물린 심씨는 자신의 집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한밤중에 열감을 느껴 눈을 떴더니 곧불 든 것 마냥 몸이 뜨겁고 상처 입은 종아리는 가려웠다. 잠결에 긁었는지 손가락에 찌꺼기가 묻어 있었다. 피부 꺼풀이 벗겨졌나 싶어보니 해파리처럼 미끈거린 점액질이었다. 깜짝 놀라 물린 종아리를 들여다보니 인어에게 물린 상처 주변이 초록색으로 변했고 다리털 사이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피부를 뚫고 나와 있었다. 미끈거리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잡아 뽑자 무언가 주르륵 딸려 나왔다. 은색 비늘이었다. 심씨는 아비 인어가 물었을 때 이빨에 끼어 있던 것이 박힌 것이리라 여기고 다시 잠들었다. 밤새 기다렸지만 어미 인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가 뜨자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우물가를 모여들었다. 새끼 인어는 버드나무 아래에 죽은 눈 엎어져 있었다. 피부가 햇빛에 상한 듯 여기저기 벌겋게 부어올랐다. 군데군데 불에 댄 것처럼 껍질이 벗겨진 곳도 있었다. 한 안악이 우물가 두레박으로 물을 퍼 인어에게 뿌려주었다. 물이 자신을 적시고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인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후가 되도록 어미 인어가 올 기색이 없자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졌다. 저러다가 새끼가 말라 죽어버릴 것 같구먼. 지금도 비실비실하니 힘이 하나도 없는데 말라 죽기 전에 새끼 기름이라도 짜야 하는 것 아니야? 어미가 찾으러 올지도 모르지 않나. 어미를 유인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아비도 생포해서 잡아왔어야 하는 건데 애만 데려오니 어미가 찾으러 올지 알 수가 없네. 애라니 엄미아비라니 똑바로 부르게. 저것은 물고기야. 괜히 사람 부르는 호칭으로 부르지 마. 듣는 사람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제각각 뱉은 의미 없는 말들이 갈대를 모르고 방향 없이 떠다녔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앞에서 아무도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에 쓸모없는 말들만 부유하고 표류할 뿐이었다. 새끼 인어는 말라 비틀어진 황태처럼 땅바닥에 붙어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스스로 죽기를 선택한 것처럼 보였다. 늦은 오후 홀로 우물가를 벗어난 공랑은 서씨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죽어가는 새끼 인어를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제 밤새 기다렸는데 어미 인어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새끼 인어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셔요. 황태처럼 말라 비틀어져 곧 죽을 것만 같아요. 서씨 할머니는 신중하게 공랑의 하소연을 들었다. 어미는 새끼 울음소리를 들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다고 했는데 당최 새끼가 울지를 않아요. 울기는커녕 신음소리도 미동도 없어요. 새끼가 왜 안 울지요? 새끼 보는 앞에서 아비를 죽였냐? 서씨 할머니가 물었다. 네, 새끼가 미끼였으니까요. 어떻게 죽였냐? 창이랑 칼로 분풀이를 했구나. 삐거. 공랑의 귓전에 아비 인어의 두개골 깨지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선현이 낭자한 아비 인어의 얼굴에서 피가 비처럼 흘러내렸다. 푹. 다음 순간 조씨가 아비 인어의 왼쪽 옆구리에 큰 칼을 쑤셔 박더니 그 칼을 노젓듯 잡아당겨 오른쪽 옆구리까지 썰어버리며 어미 인어 오라고 해 라고 미친듯이 외쳤었다. 배가 갈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비 인어의 눈은 새끼 인어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끼 인어는 목청이 찢어져라 오래됐다. 공랑은 비로소 새끼가 왜 울지 않는지 알 것 같았다. 새끼는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음을 참고 있었던 것이다. 울음소리를 듣고 어미가 찾아올까 두려워 안간힘을 다해 소리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 같아요 인어가. 공랑이 말했다. 사람보다 낫지. 서씨 할머니가 답했다. 할머니 동굴 속 바위 벽에 그림이 있었어요. 파도치는 바다에 큰 배가 떠있고 사람들이 갈고리로 인을 낚아올리는 그림이 있어요. 공랑이 생각난 듯 말했다. 바다의 파도는 높았지만 밤하늘에 보름달이 휘영청했지. 서씨 할머니가 말했다. 맞아요. 그림에 보름달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걸 어찌 알아요? 공랑이 놀라 물었다. 소정이가 얘기해줬어. 우리 부락에서 제일 예쁜 소정이가 그날 밤 뱃머리에 매달려 있던 새끼는 석고가 있는 동굴마다 그림을 그렸단다. 두고두고 기억하라고 사람을 조심하라고 지난번부터 얘기하신 그 소정이가 누구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대요? 공랑의 질문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서씨 할머니는 입을 닫고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았다. 달이 뜨고 밤이 찾아왔다. 마침내 새끼 인어가 울었다. 시름소리에 가까운 울부짖음이었다. 조씨가 새끼 인어를 버드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아 놓은 탓이었다. 줄에 묶인 새끼 인어의 가느다란 다리는 끊어질 듯 늘어졌고 피가 물린 새끼 인어의 얼굴은 터질 듯 벌겋게 부어올랐다. 울음인지 신음인지 마지막 힘을 다해 쥐어짠 애는 목소리가 마치 차라리 이대로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새끼 인어의 애달픈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편히 잠을 청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빨리 날이 밝기를 바랬다. 밤이 지나며 아침이 오듯 어둠이 걷힐 때 불편한 기억이나 모조리 지워지길 바랬다. 열에 시달리다 잠에서 깬 심씨가 바지를 걷고보니 종아리에 난 상처 주변에 비늘 여러 개가 새로 돋아나 있었다. 어젯밤 분명 다 뽑아버렸는데 기이한 일이었다. 마당으로 나온 심씨의 눈에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대구 한 마리가 보였다. 태풍이 지난 후 바다로 나간 첫 배가 잡아온 것이었다. 간 말리기 시작한지라 거의 날생선과 같았다. 심씨가 대구를 한 손으로 잡더니 머리부터 입안으로 우겨 넣었다. 그리고 우저우저 씹어먹었다. 꺼진 모닥불 앞에서 웅크리고 잤던 공랑이 눈을 떴다. 아직 동트기 직전에 어둠이 깔려 있었다. 우물가 공터 건너편 숲에서 그림자 하나가 걸어 나와 버드나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걸음걸이가 정상적이지 않고 서툴렀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흐느적거리는 모습이 개의했다. 공랑은 팔을 뻗어 옆에서 웅크린 채 졸고 있는 조씨와 배씨를 흔들어 깨웠다. 선잠에서 깬 그들은 그림자를 응시하며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어미 인어였다. 밤새 울던 새끼 인어의 목소리를 듣고 바다 어디에선가 헤엄쳐 와서는 물 밖으로 나와 해안가를 가로지르고 숲을 지나 마을까지 걸어온 참이었다. 새끼가 내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할 거라더니 어미가 정말 나타난 것이다. 물속에서는 돌고래처럼 빠르지만 물 밖에 나오니 가늘게 흰 다리로 휘청거리며 걷는 모습에 술 취한 이가 비틀거린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버드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린 새끼 인어를 본 어미의 인어의 목에서 꾸르륵 꾸르륵 목젖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새끼 인어는 어미가 온 줄 아는지 모르는지 정신을 잃은 채 깨어나지 못했다. 어미 인어다. 놀라움으로 터질 듯한 조씨의 가슴에서 한마디 탄사가 연기처럼 새어나왔다. 공랑도 조씨도 배씨도 보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신비한 어미인어. 바닷속에서 꽁꽁 숨어 살기에 그 누구도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실체를 알지 못했다. 그 어미인어가 드디어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달빛에 비친 어미인어의 그림자가 흐느적거리며 거드나무 근처로 다가왔다. 붉은 노을이 하늘에 드리웠다. 덩그런 안에 임시를 묻은 언덕에 올랐다. 새끼 인어들은 결국 울지 않았다. 어미인어는 끝내 찾아오지 않았고 공연감과 덕무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덕무는 찔레나무에서 가느다란 가지들을 꺾었다. 나뭇가지들을 들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자꾸 눈물이 흘렀다. 삶이 고달팠다. 너무 억울했다. 할 수만 있다면 술 취한 것처럼 붉은 저 하늘의 멱살을 잡고 따져먹고 싶었다. 이게 뭐냐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이게 뭐냐고. 사람답게 좀 살고 싶은데 왜 이리 삶을 비루하게 만드느냐고. 비실비실 바다 뒤로 솟는 하늘의 면상을 향해 주먹질을 하고 싶었다. 집에 도착한 덕무는 강으로 향했다. 영실이 방에서 연신 거칠게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마당까지 새어나왔다. 방문을 벌컥 열자 엎드려 있던 찔레와 짱하고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덕무는 등 뒤로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꺾어온 나뭇가지로 다짜고짜 찔레의 등짝을 후려갈겼다. 채찍처럼 가느다란 나뭇가지가 찔레의 얇은 등짝에 감겼다. 쫙쫙. 회초리가 등을 때릴 때마다 찔레의 마른 등에 생채기가 났다. 찔레는 비실거린 두 다리로 매질을 피해 도망가려다 전족에 연결되어 팽팽해진 쇠사슬 때문에 휘청이고 넘어졌다. 쓰러진 찔레의 등짝으로 덕무의 해초리가 계속 날아들었다. 울어라 목청껏 울어라. 내 어미가 널 찾아오더라. 제발 좀 울어라. 찔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소리 없는 눈물이 없다. 소리내 울란 말이다. 뿔피리 소리를 내며 울란 말이다. 제발 좀 울어라. 살고 싶으면 당장 울란 말이다. 누나가 맞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짱아가 뛰어들어 찔레의 등을 감쌌다. 그러자 덕무가 내리친 회초리가 찔레 대신 짱아의 등에 감겼다. 덕무는 찔레를 대신해 매를 맞는 짱아의 뒷덜미를 잡아 옆으로 던졌다. 짱아가 벽에 부딪히며 나동그라졌다. 다시 찔레를 향해 회초리가 날아왔다. 아버지 그만 때려요. 때리지 마세요. 드니게 달려온 영득이 강문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울었다. 강에 오지 말라지 않았냐. 저리 가라 어서 썩. 아버지 쟤들 때리지 마요. 말로 해요. 쟤들 말로 해도 알아들어요. 쟤들 말해요. 얼버지는 영득의 말에 회초리질을 멈춘 덕무가 돌아보며 말했다. 영득아 너 방금 뭐라 그랬냐. 정신 차려. 물고기가 어찌 사람 말을 한단 말이냐. 영득이 찔려 짱아지에게 말했다. 얘들아 말해. 아버지한테 때리지 말라고 말해. 살려달라고 빌어. 얼른 찔레야 찔레야. 너 이름 뭐야 말해봐. 찔레가 입을 벌려 무어라고 우물거렸다. 뭐라고 크게 말해야 해. 그래야 아버지가 듣지. 내 이름이 뭐 영득이 재촉했다. 찔레. 찔레가 답했다. 덕무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었다. 영득이 다시 물었다. 더 크게 말해봐. 내 이름이 뭐라고? 찔레. 내 이름 뭐야?
아버지한테 내 이름을 말해봐. 영득. 찔레가 영득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했다. 영득이 짱아에게 말했다. 짱아야 너도 말해봐. 내 이름이 뭐야? 짱아가 울먹이며 말했다. 용득이. 영득이 덕무의 핏발선 눈동자를 애절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맞잖아요. 얘들 사람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때리지 말아요. 영득의 울음소리가 달빛 사이로 퍼져나갔다. 말을 하다니 물고기가 말을 하다니 덕무는 믿을 수가 없었다. 불어준 해초리를 바닥에 던지고 강에서 나가며 다짐인지 자조인지 모를 말을 한숨처럼 토해냈다. 내일까지 어미가 안 나타나면 찔레를 잡을 것이다. 다음 날이 되었다. 악화되었던 영신의 상태가 일시적이나마 호전되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영득은 영득과 함께 강으로 달려갔다. 영득에게 들어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는 터였다. 찔레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짱아가 옆에서 찔레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다. 영실은 조심스럽게 찔레의 등을 살폈다. 여기저기 패인 상처마다 피가 고여 있었다. 끓는 물에 천을 소독한 영실이 찔레의 상처를 꼼꼼하게 닦아주었다. 천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쓰라린지 몸을 움찔하거나 눈을 질끈 감거나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찔레를 꾹 참고 버텼다. 이제 하룻밤만 자면 상처에 피딱지가 앉을 거야. 가렵더라도 긁으면 안 돼. 긁으면 또 피가 날 수 있으니까. 이 가녀린 몸에 상처가 났으니 얼마나 많이 아플까. 마음이 난 상처는 얼마나 깊을까. 언제쯤 아물까. 영실은 찔레의 가는 팔을 쓰다듬으며 엄마가 아이를 품고 말하듯 조곤조곤히 말했다. 찔레는 영실이 어루만지는 손길의 온기를 느끼며 두 눈을 깜빡거렸다. 찔레야 미안해. 우리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 원래 착한 아버지인데 내가 아프니까 판단이 흐려지신 거야. 어머니처럼 나도 떠날까봐 홀로 남게 될까봐 외롭고 힘이 드니까. 찔레야 정말 미안해. 빠른 사이에 어느덧 영실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흘렀다. 영실이 흘린 눈물이 찔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윽고 찔레가 손을 들어 영실의 눈물을 훔쳐주었다. 찔레야 미안해. 고마워. 영실이 찔레의 눈을 보며 울먹였다. 짱아가 슬그머니 영득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영득도 짱아의 팔을 쓰다듬며 말했다. 짱아야 미안해. 고마워. 짱아가 영득을 따라 말했다. 용득이. 강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내 아이를 따스하게 감싸듯 비춰주었다. 늦은 오후 노을 질 무렵 공연감이 섬을 찾았다. 밤바다를 피해 보통은 밝은 아침에 왔다가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떠났는데 저녁 때 온 것을 보니 섬에서 아침까지 있을 모양이었다. 시간에 쫓기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공연감은 덕무에게 성 가장자리 오리바이까지 함께 내려가자며 앞서 걸었다. 따라 나선 덕무가 울었다. 오리바이에서 뭘 하려고요? 새끼들을 울게 할 방법이 생각났어. 어떻게? 따라보면 알아. 성 가장자리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구릉 위에 올라섰다. 구릉 옆으로 오리바이가 있었고 바위 옆으로 덕무와 공연감의 배가 적막해 있었다. 오래전 덕무는 아내 임씨와 혼인한 기념으로 이 구릉바위에 버드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나무는 해가 다르게 자랐다. 아내를 땅에 묻은 날 덕무는 한 그루를 베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나무 한 그루와 한때 나무였던 그루터기가 구릉 위에 남아 있었다. 배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마주하는 그루터기였다. 마주할 때마다 그려보는 아내의 얼굴이기도 했다. 구릉이 버드나무 가지에 매듭진 밧줄이 걸려 늘어져 있었다. 웬 밧줄이요? 덕무가 물었다. 내가 가져다 걸어놓았네. 왜요? 이놈 새끼를 올릴 방법이 생각났다니까. 이게 왜 이제야 생각나는지 모르겠군. 저 줄에 이너 새끼를 거꾸로 매달아 놓으며 머리에 피가 쏠려서 안 울고는 못 베기거든. 아마 대가리가 터지도록 밤새울 거야. 마치 눈앞에 인어가 매달려 울기라도 하도 지레 우느라 크게 벌린 공연감의 입속에는 앞니 몇 개만 남아 덜렁거리고 있었다. 희한한 일이었다. 치아만큼은 가지런 않아도 공연감인데 불과 며칠 사이에 앞니 몇 개를 제한 이가 모조리 빠진 것이다. 덕무는 난감했다. 공연감의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대구도 명태도 오징어도 매달아 놓고 바닷바람에 말려 먹는데 인어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 그래야만 새끼 인어가 울고 그래야만 어미 인어를 잡을 수 있다면 당연히 매달아 놓아야 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무의 마음은 닷을 통째로 삼킨 것처럼 한없이 무겁고